첫 번째 이야기.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 갑자기 억수 같은 비가 쏟아졌다. 나는 일부러 회의를 일찍 끝내고 차를 몰아 병원으로 퇴근하는 박도윤을 데리러 갔다. 같은 과 동료 몇 명이 웃으며 놀려댔다. 형수님이 너무 잘해주시니까 박 선생님이 부러워서 질투나 죽겠어요. 박 선생님, 형수님이랑 결혼 생활 꿀팁 책이라도 내주세요. 빚을 내서라도 살 테니까요. 박도윤은 조수석에 앉으며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었다. 여보, 당신이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니까 사람들이 질투해서 눈이 멀지경이잖아. 나는 그저였게 웃을 뿐이었다. 차가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더니 차가 완전히 멈추기도 전에 허둥지둥 문을 열고 뛰쳐나갔다. 미친 듯한 바람이 비를 몰아쳐 살을 내는 듯 차가웠다. 나는 몸을 기울여 차 문을 닫으며 유리창 너머를 힐끗 보았다. 그는 가냘픈 실루엣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빗줄기가 하얗게 쏟아져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말은 여자라는 것만 알 수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우산은 바람에 날아가 버렸고 미쳐 죽기도 전에 박도윤이 그녀를 꽉 붙잡고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어깨에 덮어주고 차 쪽으로 부축해왔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는 결벽증이 있는 남자였다. 지난 5년간 개인 물품의 경계는 법보다 더 엄격했는데 지금은 서슴없이 자신의 옷을 낯선 사람에게 덮어주고 있었다. 차 문이 쾅 닫혔다. 나는 가만히 앉아 냉담하게 두 사람을 바라봤다. 박도윤은 그제야 내 존재를 깨달았는지 헛기침을 하며 말했다. 서진아, 이쪽은 병원 동료 윤미나 씨야. 윤미나. 이름도 평범했지만 얼굴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마르고 창백했으며 젖은 머리카락이 엉겨붙어 있었다. 유독 붉은 입술만이 불편할 정도로 튀었다. 그녀가 작게 웃으며 소심한 목소리로 말했다. 형수님이시죠? 박 선생님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오늘에서야 뵙네요. 나는 힐끗 쳐다보며 무심하게 대답했다. 그래요? 이상하네요. 집에서는 그쪽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윤미나 씨는 어느 과에서 일하세요? 그녀의 얼굴이 새빨개지며 우물쭈물했다. 저는 도윤 오빠처럼 대단하지 않아요. 전 그냥 구내식당에서 자빌 돕는 일을 해요. 도윤 오빠라는 호칭이 귀에 거슬릴 정도로 자연스러웠다. 박도윤이 서둘러 끼어들었다. 서진아, 미나 씨가 나한테 뭘 좀 가져다 줬어. 그제야 나는 그녀의 손에 들린 보온병을 보았다. 이건 제가 직접 담근 인삼주예요. 계란탕에 넣어 마시면 도윤 오빠 위장에 좋을 거예요. 말은 나를 향했지만 시선은 그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마치 사랑에 빠진 사람처럼 다정했다. 그는 심지어 미소로 화답했다. 나는 차갑게 비웃었다. 단 한 번의 웃음소리에 그의 표정이 굳었다. 휴지가 어디 갔지? 여보, 나 머리 다 젖었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윤미나가 재빨리 티슈 한 곽을 꺼냈다. 그 동작이 익숙하다 못해 자연스러웠다. 도윤 오빠 저번에 차에 두고 내렸던 거 그냥 가지고 다녔어요. 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박도윤은 어색하게 손사래를 쳤다. 아냐, 괜찮아. 곧 집에 도착하니까. 여보, 우리 미나 씨 먼저 데려다 주자. 다리가 불편해서 걷기 힘들 거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숨막히는 침묵은 윤미나의 허름한 빌라 앞에 차가 멈출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녀는 보온병을 꽉 쥔 채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당부했다. 형수님, 도윤 오빠한테 매일 계란탕 끓여주는 거 잊지 마세요. 만약 바쁘시면 제가 끓여서 병원으로 가져다 드릴 수도 있다. 나는 그녀의 말을 잘랐다. 목소리는 사람을 얼어붙게 할 만큼 차가웠다. 아예 저희 집에 들어와서 사시죠. 하루 세끼 그쪽 도윤 오빠 식사 챙겨주시면 되겠네요. 윤미나는 입술을 깨물며 눈시울을 붉힌 채 말없이 차에서 내렸다. 문이 닫히자마자 박도윤이 즉시 화를 냈다. 강서진, 꼭 그렇게 독하게 말해야 했어? 그때 밖에서 비명소리가 들렸다. 윤미나가 몇 걸음 떼지 못하고 비틀거리다. 무릉덩이에 그대로 고꾸라진 것이다. 미나씨, 박도윤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생각할 겨를도 없이 뛰쳐나가 그녀를 끌어안았다. 미친 듯한 폭우 속에서 두 그림자는 싸구려 비극 드라마처럼 위태롭게 엉겨붙어 있었다. 내 입꼬리가 올라가며 옅은 웃음이 터져나왔다.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겨 엑셀을 밟았다. 차는 쏜살같이 지나가며 흙탕물을 폭풍 속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있는 두 사람에게 그대로 퍼부었다. 1시간 후 박도윤이 돌아왔다. 온몸이 물에 빠진 생쥐꼴이었다. 그는 나를 차갑게 한번 쳐다보더니 곧장 욕실로 들어갔다. 나는 소파에 앉아 세차게 쏟아지는 물소리를 조용히 들었다. 그가 커피 테이블 위에 놓아둔 휴대폰 화면이 갑자기 밝아졌다.
제스민 꽃 아이콘과 함께 새로운 메시지 알림이 떴다. 집에 잘 들어갔어요? 아까는 제가 실례했어요. 도윤 오빠,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그냥 없었던 일로 해요. 심장이 누군가에게 쥐어짜이는 듯 했지만 나는 평정을 유지했다.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여전히 우리의 결혼기념일이었다. 잠금은 쉽게 풀렸다.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다. 도윤 오빠, 그거 제 첫 키스였어요. 오늘 정말 행복했지만 제가 오빠 가정을 파괴할 만큼 이기적일 수는 없어요. 이 키스는 잊어주세요. 저만 기억하면 충분해요. 나는 화면을 끄고 조용히 휴대폰을 제자리에 두었다. 고개를 들자 머리를 말리며 나오는 박도윤과 눈이 마주쳤다.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내려와 있었고 샤워를 마친 얼굴은 편안해 보였다. 순간 기억이 밀려왔다. 그 시절 우리는 막 졸업하고 비좁은 월세방에서 아등바등 살았다. 온수기는 뜨거운 물을 겨우 조금 데울 뿐이었다. 그는 항상 나에게 먼저 씻으라고 양보했고 그의 차례가 되면 차가운 물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덜덜 떨며 나왔고 그 모습은 안쓰러우면서도 우스웠다. 나는 이 세상에서 그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 굳게 믿었었다. 하지만 오늘 폭풍 속에서 그는 다른 사람을 감싸 안았다. 무언가에 홀린 듯 나는 10년 전에 했던 질문을 다시 던졌다. 도윤 씨, 언젠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될 날이 올까? 10년 전 그는 나를 품에 안고 단호하게 말했다. 절대 없어. 이 세상엔 너뿐이야. 하지만 지금 그는 내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인 채 무미건조하게 대답할 뿐이었다. 당신은 영원히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야. 가장 중요한 사람? 마치 은혜를 베푸는 듯한 말투였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가 생강차 한 잔을 끓였다. 그는 잠시 놀라더니 얼굴에 죄책감이 스쳤다. 이내 변명하기 시작했다. 여보, 나랑 미나 씨는 정말 아무 사이도 아니야. 시골에서 올라왔고 다리도 불편해서 불쌍해서 몇 번 도와준 것뿐이야. 그 애가 순진하고 고집이 세서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오늘처럼 당신이 그 애를 힘들게 하면 안 돼. 나는 피가 나도록 손을 꽉 쥐었다. 옅게 웃으며 말했다. 알았어. 마셔. 식으면 효과 없어.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멀뚱멀뚱 쳐다봤다. 도대체 내가 그녀에게 무엇이 부족했을까? 외모, 능력, 아니면 단지 그의 동정심 때문이었을까? 17살. 나는 도박에 미친 아버지에게 맞아 죽을 뻔했다. 그때 박도윤이 뛰어들어 미친 듯이 칼을 휘두르며 나를 구해줬다. 팔이 부러졌는데도 나를 품에 안고 아이처럼 울었다. 그는 나의 수호신이었다. 그는 나에게 목도리를 떠주기 위해 끈기 있게 뜨개질을 배웠다. 내가 포도를 좋아하고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했다. 내 팔이 다쳤던 것을 절대 잊지 않고 비가 오고 쌀쌀해질 때마다 핫팩을 준비해 주었다. 그런데 오늘 그의 입에서는 오직 윤미나라는 이름뿐이었고 나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팔에 오래된 상처가 욱신거렸다. 나는 깊이 잠든 박도윤을 힐끗 보았다. 생강차에 수면제 2알을 넣었다. 나는 그의 휴대폰 잠금을 풀었다. 화면이 밝아졌다. 그와 윤미나의 이야기가 드러났다. 반년 전부터 시작된 메시지들이었다. 윤미나가 고맙다는 인사를 보냈다. 박도윤은 무심했다.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메시지는 점점 더 잦아졌다. 그녀가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다고 하소연하자 그는 나서서 그녀를 보호했고 그 동료는 해고당했다. 그는 바보야. 앞으로 누가 괴롭히면 나한테 말해 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녀가 룸메이트와 사이가 안 좋다고 불평하자 그는 그녀를 위해 따로 집을 구해줬다. 석 달 전 그녀는 이사하는 영상을 올렸다. 영상 속에는 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한 남자가 허리를 숙여 가스관을 점검하고 있었다. 윤미나는 이렇게 썼다. 반평생 떠돌았는데 오늘에서야 기댈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나는 실수했다. 눈물이 저절로 흘렀다. 그날 나는 한 대기업 대표와 저녁 약속이 있었다. 그는 박도윤의 대학 동창이었다. 나는 그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같이 가자고 했었다. 하지만 약속 시간이 되자 그는 병원에 급한 일이 생겨 못 간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결국 나는 혼자서 술자리를 버텨내다 취해서 길에서 쓰러질 뻔했다. 비서가 나를 병원으로 데려갔다. 다음 날 아침 깨어보니 그가 침대 곁에 앉아 있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된 채 내 손을 잡고 말했다. 당신을 혼자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그날 나는 믿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병원에 급한 일이라는 것이 명백해졌다. 알고 보니 그는 윤미나의 이사를 돕느라 바빴던 것이다. 휴대폰 화면이 다시 밝아지며 윤미나의 새로운 메시지가 떴다. 아직도 잠 못 이루고 있어요. 심장이 진정되지 않아요.
아직도 오빠의 팔이 제 허리를 감싸던 느낌이 생생해요. 욕심내서 한마디만 물어볼게요. 만약 저를 더 일찍 만났다면 저를 선택했을 건가요? 다음 날 아침, 박도윤은 일찍부터 일어나 있었다. 내가 세수를 마치고 나왔을 때 그는 창가에 서서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역광 때문에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다. 나는 아무렇지 않게 입을 열었다. 이혼해. 박도윤은 고개도 들지 않고 무심결에 대답했다. 아무거나 괜찮아. 몇 초 후 그는 몸을 멈추고 획 돌아보며 경악했다. 방금 뭐라고 했어? 이혼하자고. 나는 몸을 돌려 화장품 선물 상자를 집어들었다. 목소리는 차가웠다. 립스틱 하나는 너무 싸구려 같으니까 이 상자 통째로 가져가. 어차피 그 여자가 당신한테 첫 키스를 선물했다면서. 보답은 좀 제대로 해야지. 박도윤의 얼굴이 시커멓게 변했다. 그는 이를 갈며 말했다. 감히 내 핸드폰을 뒤졌어? 나는 비웃었다. 그 여자 학력 위조한 거 뒤지는 당신보단 낫지 않나?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얼굴이 새빨개지며 소리쳤다. 강서진, 입술이 떨렸다. 어떻게 그런 더러운 말을 할 수가 있어? 나는 팔짱을 끼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쏘아붙였다. 오, 더러운 짓은 당신이 하고 내가 그걸 제대로 부르니까 더럽다고? 그의 관자놀이가 실룩거렸다. 그는 분노에 차서 으르렁거렸다. 날 모함하지 마. 나랑 그 사람은 우린 깨끗해. 나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 시선에 부딪히자 깨끗하다는 말은 박도윤의 목구멍에서 막혀버렸다. 그는 시선을 피하며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선을 넘은 건 인정해. 하지만 그냥 스쳐 지나간 키스 한 번뿐이었어. 그러다 변명거리를 찾았는지. 그의 목소리가 거칠어졌다. 다 당신 때문이야. 날 길에 내버려두고 차를 몰고 가버렸잖아. 그 사람은 넘어져서 아파하고 또 당신 때문에 놀라서 울기까지 했어. 난 그냥 그 사람을 달래주고 싶었을 뿐이야. 가슴이 조여오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결국 터져나왔다. 박도윤, 잊었어? 우리가 처음 키스했던 것도 내가 울었기 때문이었잖아.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다. 그는 충격을 받은 듯 눈동자가 흔들렸다. 나는 등을 돌려 걸었다. 서진아. 그가 달려와 뒤에서 나를 세게 껴안았다. 숨이 막힐 정도였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개자식이야. 오늘 당장 그 여자랑 끝낼게. 그냥 작은 실수일 뿐이야. 십몇 년 감정을 이것 때문에 버릴 순 없잖아.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다. 그는 스피커폰으로 받았다. 동료였다. 지방으로 10일간 출장을 가야 하니 차가 아래층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전화를 끊고 박도윤은 내 눈물을 닦아주며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다시는 그 사람 따로 만나지 않을게. 다른 일들은 내가 돌아와서 얘기하면 안 될까? 나는 말없이 옷을 갈아입고 화장품 상자를 챙겼다. 그가 미간을 찌푸렸다. 그건 왜 들고 가? 윤미나 씨한테 선물하려고. 당신이 바빠서 못 주니까 내가 대신 주는 거야. 그리고 이혼 얘기 진심이야. 립스틱이랑 남자는 나눠 쓰는 거 아냐. 그 여자가 원했으니 전부 다 주겠어. 박도윤의 얼굴이 굳어지고 관자놀이에 푸른 힘줄이 섰다. 그 사람 찾아가면 안 돼.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알아? 왜 자꾸 불쌍한 사람을 괴롭히는 거야? 그가 내 손을 꽉 잡았다. 동료는 계속해서 재촉 전화를 걸어왔다. 그는 전화를 끊고 내 손을 더욱 세게 쥐었다. 서진아, 만약 네가 계속 그 사람을 건드린다면 네 회사에 제보할 거야. 쨍그랑. 선물 상자가 떨어지며 화장품이 산산조각 났다. 나는 얼어붙었다. 온몸이 차갑게 굳었다. 내 인생의 절반과도 같은 회사. 나를 지켜주겠다고 맹세했던 남자가 오늘 바로 그것을 이용해 나를 위협하고 있었다. 박도윤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네가 날 이렇게 만든 거야. 난 그냥 네가 무고한 사람을 해치지 않길 바랄 뿐이야. 여행 가방을 끌고 문으로 향하며 그가 돌아보았다. 내 말 들어, 서진아. 알잖아. 난 약속을 어긴 적 없어. 쾅! 문이 굳게 닫히고 차가운 방만 남았다. 나는 모든 기력이 빠져나간 듯 소파에 주저앉았다. 수년간 비즈니스 세계에서 구르며 전쟁터가 무엇인지 알았지만 언젠가 박도윤이 나에게 칼을 겨눌 줄은 꿈에도 몰랐다. 출장 중에 그는 매일같이 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수많은 해명과 변명, 하소연들이었다. 그의 글 속에서 윤미나는 불쌍하면서도 굳센 백합처럼 그려졌다. 어릴 때부터 가족에게 냉대받고 커서는 억지로 시집가 맞아서 다리가 부러지고 도망쳐 나와야 했다는 등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 모든 이야기를 읽으며 나는 씁쓸함만 느꼈다. 그는 심지어 당신도 비에 젖어본 적 있잖아. 왜 그 사람의 유일한 우산을 걷어차야 했어? 당신은 모든 걸 가졌지만
그 사람은 립스틱 하나뿐이야. 불쌍해서 그냥 준 것뿐이라고. 그 사람한테 확실히 말했어. 이제부터 우리 조용히 살면 안 될까? 라고 보냈다. 나는 한 글자도 답장하지 않았다. 박도윤과 다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다. 윤미나가 사무실로 쳐들어왔다. 마침 내가 택배 상자를 열고 있을 때였다. 며칠 동안 박도윤이 보낸 꽃배달이 매일같이 도착했다. 오늘은 특별했다. 거대한 선물 상자 안에는 99개의 립스틱이 들어있었다. 윤미나는 내 비서를 거칠게 밀치고 헐떡이며 들어왔다. 책상 위에 열려있는 선물 상자를 보고 그녀는 경멸적으로 비웃었다. 욕심도 많으시네. 립스틱이 이렇게 많은데 입은 하나면서 언제 다 바르려고? 나는 무심하게 말했다. 이 비서, 이 립스틱들 전부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아, 그리고 문 좀 닫아주고 문이 닫히자. 나는 작게 미소 지었다. 봤지? 남자 앞에서 불쌍한 척하지 않아도 나한테는 기꺼이 립스틱을 선물해주는 사람이 있어. 윤미나의 얼굴이 새빨개지며 앙칼진 목소리로 소리쳤다. 상사라는 신분으로 위세 부리지 마요. 돈 많으면 뭐해요. 도윤 오빠는 당신 돈에 눈길 한 번 준 적 없어요. 나는 웃었다. 날카로운 웃음이었다. 오, 그럼 그가 당신의 무엇에 목말라 하는지 말해볼래? 윤미나는 심호흡을 하고 평정을 되찾으며 가슴을 폈다. 난 다리만 조금 절 뿐이지 다른 건 당신한테 안 질걸요. 그거 알아요? 그날 도윤 오빠가 날 안았을 때 내 가슴에 얼굴을 묻고 한참 동안 비볐어요. 역겨움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참기 힘들었다. 윤미나는 더욱 의기양양해졌다. 알아듣는 것 같네. 문 닫길 잘했죠. 안 그랬으면 오늘 망신당했을 테니까. 나는 역겨움을 삼키고 서랍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목소리는 아무렇지 않았다. 정말? 아니면 문 열어서 회사 사람들 다 같이 듣게 해줄까? 윤미평 씨. 윤미나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나는 천천히 한 장씩 넘겼다. 윤미평. 29세. 이혼 경력 있음.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지만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 외도의 결과물인 걸 알게 됨. 다투던 중 넘어져 다리가 부러지고 이혼. 치료 후 아이를 부모에게 버리고 혼자 나와 남자를 찾아다님. 가난하고 다리가 불편한 건 사실이지만 나머지는 다 거짓말. 나는 서류 뭉치를 책상 위로 던졌다. 목소리는 얼음 같았다. 당신 부모님이 딸 찾아서 양육비 달라고 사방을 헤매고 다니던데 내가 연락하는 거 도와줄까? 털썩. 윤미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나는 옅게 웃었다. 떨지 마. 박도윤한테는 말 안 할 거야. 오히려 숨기는 걸 도와줄게. 나는 몸을 기울였다. 시선은 칼날 같았다. 대신 우리 내기 하나 하자. 네가 이기면 박도윤은 내 것이 될 거야. 이틀 후 박도윤이 출장에서 돌아왔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그는 집으로 달려왔다. CCTV 화면 속에서 나는 그가 분주하게 요리하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상을 가득 채우는 것을 보았다. 메시지가 왔다. 언제 와서 밥 먹어? 네가 좋아하는 거 많이 해놨어. 며칠 만에 처음으로 나는 답장했다. 오늘 출장이라 내일 들어가. 그는 서둘러 답했다. 그럼 내일 또 해줄게. 몸 조심하고. 기다릴게. 나는 화면 속의 글을 보며 입꼬리를 올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안절부절 못하며 서성이다가 급히 우산을 챙겨 밖으로 나갔다. 딩동. 윤미나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도윤 오빠, 저 회사 그만뒀어요. 그들이 절 찾았어요. 내일 그 남자한테 시집 가야 해요.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제 첫 경험을 그놈에게 주고 싶진 않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주세요. 박도윤은 짧게 답했다. 기다려. 나는 우산을 펴고 자욱한 빗속으로 들어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익숙한 차가 아파트 단지 앞에서 급정거했다. 박도윤은 망설임 없이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다시 메시지가 왔다. 올라와. 문 안 잠갔어. 나는 어두운 복도로 들어갔다. 몸이 흠뻑 젖었다. 그의 재킷은 소파에 던져져 있었고 커피 테이블에는 와인 2잔이, 침실로는 장미 꽃잎이 뿌려져 있었다. 침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음탕한 숨소리가 새어나왔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문을 살짝 밀었다. 밖에서 쏟아지는 폭우 때문에 그는 눈치채지 못한 채 쾌락에 빠져 있었다. 윤미나가 먼저 내 시선을 발견했다. 그녀는 심지어 그의 어깨 너머로 나를 쳐다보며 승리감에 찬 눈빛을 보냈다. 손이 떨렸지만 나는 동영상 녹화 버튼을 누르고 몸을 돌려 나왔다. 복도로 나오자 빗속에서 구역질이 터져 나왔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창자가 얼어붙는 듯했다. 왜 이 빗속에서 나만 뼛속까지 젖어야 하는가? 나는 얼굴에 물기를 닦고 고개를 들었다. 누구도 평온하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위층으로 다시 돌아가니 침실에서는 여전히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나는 큰 대야에 물을 받아 문을 박차고 들어가 침대 위로 그대로 쏟아부었다. 악! 윤미나가 비명을 질렀다. 박도윤이 깜짝 놀라 돌아보다가 나를 보고는 얼굴이 피가 싹 가신 듯 창백해졌다.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몸을 돌려 나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칼로 베는 듯 단호했다. 진정한 여자는 모든 것을 폭파시킨 후에는 절대 뒤돌아보지 않는다. 나는 곧장 호텔로 갔다. 마음이 좀 진정되고 나서야 후회가 밀려왔다. 원래 계획은 박도윤의 외도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만약 그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병원 지도부 책상 위에 증거를 던져놓을 생각이었다. 하지만 결국 참지 못하고 찬물을 끼얹었다. 끼얹은 건 그렇다 쳐도 나올 때 멋있는 척하려다가 휴대폰을 윤미나 화장실에 두고 와버렸다. 정말 나는 큰일을 할 제목이 아닌가 보다. 다시 가서 가져와야 하나? 나는 노트북을 켜고 친구에게 같이 가달라고 메시지를 보내려 했다. 카카오톡에 로그인하자마자 새로운 메시지가 보였다. 서진아, 이 영상 박도윤 맞지? 인터넷 난리 났어. 나는 링크를 클릭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구급차 한 대가 멈춰서 있었다. 비는 그쳤지만 구경꾼들이 인도까지 가득 메웠다. 몇몇 구급대원들이 아파트에서 들것을 옮겨 나왔고 들것 위에는 침대 시트로 단단히 감싼 두 사람이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꼭 끌어안고 있었고 네 개의 다리만 어지럽게 밖으로 나와 있었다. 군중들이 웅성거렸다. 저거 4층 사는 윤미나 아니야? 저 남자는 그 여자한테 뭐 갖다 주러 자주 오던 박의사 같은데. 남자가 몸부림치며 시트를 더 끌어당겨 얼굴을 가리려 했다. 구급대원이 다급하게 그를 제지했다. 움직이지 마세요. 부상 위험이 있습니다. 의사가 분리할 방법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군중들이 웅성거렸다. 세상에 어른들이 개처럼 붙어 있다니. 징그러워라. 떼어내지도 못하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들것이 뒤집히고 두 사람은 땅으로 굴러떨어졌다. 몸은 여전히 붙어 있었다. 네 개의 손이 허둥지둥 시트를 잡아당겨 가리려 했지만 환한 가로등 불빛 아래 두 사람의 얼굴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나는 의자에 몸을 기댔다. 작게 웃음이 나왔다. 내 휴대폰에 있는 영상은 이제 필요 없겠네. 박도윤은 꽤 심하게 다쳐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그동안 나는 변호사를 통해 곧장 이혼 합의서를 보냈다. 그는 서명을 거부하며 나를 만나고 싶다고 고집했다. 나는 병원으로 갔다. 복도에 들어서자 아는 간호사 한 명이 나를 붙잡고 목소리를 낮췄다. 강 선생님, 들어가지 마세요. 윤미나 씨 가족들이 안에서 난리예요. 아침마다 와서 박 선생님한테 윤미나 씨랑 결혼하라고 윽박지르고 있어요. 이관은 정말 미치기 일보 직전이에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병실 문이 벌컥 열렸다. 윤미나가 몇 사람을 배웅하며 나왔다. 눈물 콧물을 흘리며 곤란한 척 연기하고 있었다. 그 무리 속에서 한 중년 남자가 고래고래 소리쳤다. 박 씨, 내 딸이랑 자고 이제 와서 발뺌할 셈이야? 내가 죽어도 가만 안 둬. 그리고 네 마누라. 내 딸한테 물벼락을 끼얹어서 망신을 줘? 내일 내가 그 여자 회사 찾아가서 끝장을 볼 테니까. 나는 잠시 멈칫했다. 저 얼굴들은 탐정이 보내온 서류 속 인물들과 하나도 일치하지 않았다. 윤미나는 그들을 보내고 돌아오다. 나를 보고는 즉시 당황한 눈빛을 보였다. 나는 입꼬리를 올리며 옅게 웃었다. 안심해. 내기는 네가 이겼어. 약속한 건 확실히 지킬게. 병실 안에서 박도윤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목이 메어 말했다. 서진아, 우리 이혼하자. 그래야만 당신이 안전할 수 있어. 모든 일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나는 윤미나가 그저 연약한 척하는 데만 능한 줄 알았는데 이런 판을 짤 만큼 영리한 구석이 있을 줄은 몰랐다. 나는 이혼 합의서를 꺼내 박도윤의 손에 펜을 쥐어주었다. 그의 손가락이 심하게 떨려 좀처럼 글씨를 쓰지 못하고 더듬거렸다. 나 기다려줘. 이 일 처리하고 나면 우리 재결합하자. 나는 그저 낡은 이야기를 듣는 듯 무심하게 응이라고 대답했다. 그의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져 번졌고 마침내 그는 서명했다. 나는 합의서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고 아무렇지 않게 일어섰다. 그럼 갈게. 몸조리 잘해. 문을 밀고 나가자 등 뒤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진아, 나 기다려줄 거지, 그렇지? 내 발걸음은 순간 멈칫했지만 대답하지 않고 단호하게 문을 닫았다. 복도에서는 윤미나가 숨어서 엿듣고 있었다.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그녀는 나를 엘리베이터 앞까지 따라왔다. 강서진, 그 사람 나한테 양보하겠다고 약속했잖아. 만약 말 바꾸면 가만 안 둘 거야.
나는 말을 자르고 이혼 서류를 들어보였다. 안심해. 난 사업하는 사람이야. 신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이제부터 각자 갈 길 가는 거야. 그가 너랑 결혼할 수 있을지는 네가 그를 붙잡을 능력이 있느냐에 달렸지. 윤미나의 얼굴이 붉어졌다. 하얘졌다 하며 이를 갈았다. 당신들 다 날 무시하지. 근데 뭐 어때? 체면이 밥 먹여줘? 망신을 당하든 말든 상관없어. 앞으로 도윤 씨랑 나는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야. 나는 웃었다. 목소리는 여유롭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맞아. 온 세상이 다 봤잖아. 두 사람은 정말 떨어질 수 없다는 거. 냉각기를 거친 후 나는 박도윤과 함께 이혼 수속을 밟았다. 서류가 손에 들어오자마자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몸을 돌려 떠났다. 박도윤이 허겁지겁 뒤쫓아왔다.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서진아, 나 윤미나랑 결혼 안 할 거야. 날 기다려줘. 널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게. 나는 옅게 웃었다. 며칠 전에는 윤미나 때문에 내 회사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하더니 이제 와서 뭐든지 하겠다고? 자기 자신이 우습지 않아? 그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더듬거렸다. 그건 그냥 화나서 한 말이야. 정말로 그럴 생각은 없었어. 나는 살짝 고개를 기울였다.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그 화나서 한 말 덕분에 내가 회사 내부의 허점들을 전부 처리할 수 있었어. 아마 하늘도 나를 돕고 싶었나 봐. 그래서 난 당신의 약속 따위 필요 없고 다시는 당신을 믿지 않을 거야. 나는 서둘러 예전 집을 팔고 더 넓고 편안한 새 집으로 이사했다. 박도윤은 유미나를 피하기 위해 병원 기숙사에 숨어 지내야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소식이 퍼졌다. 재검사에서 그가 완전한 불임 판정을 받은 것이다. 원인은 그날 내가 끼얹은 물 때문이 아니라 윤미나가 와인에 금지 약물을 넣었기 때문이었다. 공교롭게도 박도윤은 그 성분에 심한 알레르기가 있었다. 처음에는 윤미나가 잡아떼는 바람에 의사들이 며칠을 지체했다. 약물 구매 증거를 찾아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 회복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다. 그는 분노하여 윤미나를 독극물 투여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상황이 반전되었다. 윤미나가 임신한 것이다. 그 아이는 아마 그가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 터였다. 박도윤의 부모님이 울며불며 애원했고 결국 그에게 윤미나와 혼인신고를 하라고 강요했다.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하러 간 날 구청에서 찍힌 사진은 순식간에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 그 남녀 마침내 결실을 맺다. 걔만 붙어 다니는 게 아니다. 불륜 남녀도 있다. 나는 제목을 보고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웹페이지를 닫았다. 익명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파트너에게 돈을 이체했다. 상대방은 바로 답장을 보내왔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저희는 전문팀입니다. 다음에 이런 일 있으면 또 찾아주세요. 나는 답장할 가치도 못 느껴 계정을 바로 삭제했다. 맺어줄 건 맺어주더라도 복수는 복수다. 한 명은 외도했고 한 명은 알면서도 끼어들었다. 그런 당신들이 나에게 신용을 지키라고? 미안하지만 나는 부처가 아니다. 두 사람의 추문은 인터넷에 퍼져 여론은 끓는 기름처럼 들끓었다. 박도윤은 서둘러 모든 계정을 삭제하고 잠적했다. 하지만 어리석은 윤미나는 네티즌들과 맞서 싸우기 시작했다. 장문의 글을 연달아 올리며 위대한 사랑을 증명하려 했었다. 그녀는 심지어 정보를 가린 혼인신고서를 자랑하며 당당하게 선언했다. 사랑은 폭풍우와 같아서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그의 전처는 그저 커리어 우먼일 뿐 원래부터 그와 어울리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는 증명서도 있고 아이도 곧 태어날 거예요. 모두가 보란듯이 행복하게 살 거예요. 이전까지 네티즌들이 그저 비웃기만 했다면 지나치게 자신감 넘치는 장문의 글들 이후 역효과가 폭발했다. 그들은 과거를 파헤쳤고 순식간에 윤미나의 부계정을 찾아냈다. 알고 보니 그녀는 미나 언니라는 닉네임으로 약간의 인지도가 있는 연애 블로거였다. 박도윤을 만난 후부터 그녀는 그 계정을 이용해 자신의 사랑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야기 속에서 남편과 그녀는 대학 동창이자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동료였다. 그는 재혼이었고 그녀는 초혼이라 그가 그녀를 하늘처럼 아껴준다고 했다. 잠들기 전 우유 한 잔도 입에서 입으로 먹여주고 말을 안 들으면 격렬한 사랑으로 벌을 준다는 식이었다. 그녀의 달콤한 상간녀 문학은 짧은 시간 동안 그녀를 스타로 만들었다. 반은 사실이고 반은 허구인 디테일들은 완벽한 사랑을 꾸미기 위해 동원되었다. 한 네티즌이 의심했다. 이 여자 의학 지식도 전혀 없으면서 허황된 소리만 하네. 이에 윤미나는 병원에서 일하는 사진 여러 장을 올리고 병원 홍보물에 흐릿하게 나온 박도윤의 모습까지 자랑했다.
일부러 흐리게 처리했지만 네티즌들을 속이기는 쉽지 않았다. 몇 가지 작은 단서만으로 두 사람의 진짜 신상이 밝혀졌다. 소위 선후배 사이는 완전히 거짓이었고 같은 병원인 건 맞지만 그녀는 구내식당 청소 직원이었다. 그제야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다. 그가 재혼한 건 맞지만 시점이 맞지 않았다. 그 구급차 소동 이후에야 이혼했다. 즉, 지난 반년 동안 그녀가 떠벌렸던 모든 달콤한 사랑은 불륜이었다. 아니, 대부분은 그녀의 망상 산물일 가능성이 더 높아. 네티즌들은 파면 팔수록 더 신이 났고 화제는 식을 줄을 몰랐다. 나는 한가롭게 화면을 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만약 내가 미리 댓글 부대에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경쟁사가 나에게 무료 폭로 패키지를 선물해 준 줄 알았을 것이다. 사건이 극에 달하자 병원은 결국 박도윤을 해고했다. 친구들에게 듣기로는 그는 홍콩으로 건너가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옛 친구에게 의탁해야 했다고 한다. 웃기게도 떠나기 전에 그는 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나랑 윤미나가 결혼한 건 억지로 한 거야. 법적으로 정해진 수유 기간이 끝나면 이혼할게. 꼭 날 기다려줘. 나는 대꾸할 가치도 없었다. 변호사가 나를 대신해 경고장을 보냈다. 계속해서 전처를 괴롭히거나 명예를 훼손할 경우 법정에서 봅시다. 연락은 차단했다. 그 후로 박도윤은 내 세상에서 사라졌다. 그 뒤의 이야기들은 모두 친구들을 통해 들었다. 윤미나는 조산으로 아들을 낳았는데 아이는 몸이 약하고 선천성 천식을 앓고 있었다. 그녀는 단호하게 아이를 박도윤의 부모에게 맡기고 그를 따라 홍콩으로 갔다. 결국 꼬리가 잡혔다. 한 번은 다투다가 윤미나가 무심코 진실을 실토해버렸다. 그때서야 박도윤은 모든 비극이 처음부터 계획된 덫이었음을 깨달았다. 그가 동정했던 불행한 신부는 모두 거짓된 껍데기였다. 그는 결혼 생활에서 잠시 한눈을 팔아 윤미나에게 보잘것없는 사랑을 나눠줬다고 착각했다. 하지만 윤미나가 그를 노린 순간부터 목표는 평생을 옭아매는 것이었다. 그 친구는 그가 변호사를 고용하기 위해 사방의 돈을 빌려야 했고 길고 긴 소송 끝에 겨우 이혼할 수 있었다고 했다. 결국 심한 우울증에 걸려 수술대에 오를 수 없게 되었고 간신히 다른 직업을 찾아야 했다고 한다. 그 친구는 똑똑하고 승부욕 강한 박도윤이 결국 그런 여자 손에 무너졌다고 한탄했다. 이야기를 듣고 나니 마음이 무거워졌다. 이 지경에 이르러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승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10년이 넘는 청춘이 결국 값싼 거짓말 앞에 허무하게 무너졌다. 나는 내 인생의 영원이라는 것이 그렇게나 허약해서 단 한 번의 폭풍 후에 산산조각 날 줄은 몰랐다. 박도윤이 윤미나를 편들며 내 회사를 제보하겠다고 협박했을 때 나는 완전히 깨달았다. 이 세상에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수호신은 나 자신뿐이라는 것을. 나는 윤미나의 손에서 그를 되찾을 힘이 충분했지만 되찾아서 무엇하겠는가. 이미 더러워진 남자는 되찾아봤자 손안의 쓰레기일 뿐이다. 그 순간부터 나의 유일한 목표는 내 권리와 내 인생을 굳건히 지키는 것이었다. 나는 넘어진 적도 패배를 인정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박도윤이 그 맛을 볼 차례였다. 폭풍우는 그쳤다. 새로운 길 위에서. 나는 누군가 우산을 씌워주길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나는 이미 나만의 하늘을 세웠다. 2년 후 나는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고 사업도 순항했다. 8월의 한여름 우리 회사는 한 대형 호텔에서 파트너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파티가 끝나고 밖에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파트너는 흥이 올라 우리는 큰 유리창 옆에 앉아 차를 마시며 즐겁게 이야기를 나눴다.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로부터 온 메시지였다. 오늘 혜성에도 비가 오네. 팔은 아직도 아파? 나는 아무렇지 않게 손가락을 스윽 밀어 번호를 차단하고 휴대폰을 옆에 두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계속 웃으며 이야기했다. 호텔을 나설 때서야 나는 어느새 비가 그쳤다는 것을 깨달았다. 높은 하늘은 막 씻겨 내린 듯 맑고 환했다. 푸른 나무잎이 살랑거리고 공기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싶을 만큼 상쾌했다. 온 세상이 폭풍이 지나간 후 다시 태어난 것 같았다. 나는 단호하게 발걸음을 내디뎠다. 어쩌면 인생에는 피할 수 없는 폭풍이 항상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누군가 우산을 씌워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 비바람을 헤쳐나갈 용기를 갖는 것이다. 굳건히 버티기만 한다면 마침내 우리는 맑게 갠 드넓은 하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나와 당신 모두가 항상 폭풍우를 뚫고 푸른 하늘에 닿을 수 있는 용기를 갖기를. 두 번째 이야기, 결혼 3주년 기념일. 나는 해외 출장을 일찍 마치고 가장 빠른 비행기로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남편과 함께 따뜻한 저녁을 보낼 생각이었다. 차 안에서 나는 가볍게 관자놀이를 누르며
길고 긴 국제 MA 협상으로 인한 피로를 풀려고 애썼다. 2주 내내 월가의 늙은 여우들과 머리 싸움을 벌였더니 신경이 끊어지기 직전이었다. 공항에 마중 나온 김 기사님의 표정이 어딘가 망설이는 듯했다. 사모님, 오늘 고 대표님께서 아직 회사에 계신 것 같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좌석에 기댔다. 괜찮아요. 일단 집으로 가주세요. 고급 저택단지는 바람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고요했다. 나는 김 기사님을 돌려보내고 혼자 캐리어를 끌고 계단을 올랐다. 문이 열리고 센서 등이 켜지자 거실은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주방 쪽에서 졸졸 흐르는 물소리와 함께 나지막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낯설고 달콤하며 수줍음이 섞인 여자의 목소리였다. 나는 하이힐을 벗고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맨발로 밟으며 조용히 주방으로 향했다. 진한 딸기 향과 함께 웃음소리가 더 선명해졌다. 환한 조명 아래 내 남편 고진혁이 젊은 여자를 끌어안고 있었다. 입술은 서로 얽혀 있었고 옷은 흐트러져 있었으며 만들다만 저녁 식사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캐리어가 바닥에 떨어졌다. 쿵. 여자는 겁먹은 새끼 사슴처럼 깜짝 놀라 돌아봤다. 하지만 그 예쁜 눈에는 놀람과 함께 언뜻 스치는 더위함이 숨어 있었다. 고진혁이 고개를 들었다. 시선이 나와 마주쳤다. 그 순간 그의 눈에 서려있던 혼란은 순식간에 꺼지고 익숙한 냉정함과 거리감으로 돌아왔다. 그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그저 태연하게 손을 들어 엄지손가락으로 입술에 묻은 붉은 립스틱 자국을 천천히 닦아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탁했으며 무심했다. 오버하지 마. 그냥 유진이랑 닮았을 뿐이야. 유진이, 서유진, 몇 년 전 세상을 떠난 그의 첫사랑. 하지만 그 그림자는 여전히 이 결혼 생활 구석구석에 밝힌 가시 같았다. 나는 차갑게 비웃었다. 유진이랑 닮아? 그럼 지난 3년 동안의 나는 뭐였지? 대체품? 아니면 세상 사람들 입 막으려고 그냥 얼굴 비슷한 여자가 필요했던 거야? 나는 한 걸음 다가섰다. 시선은 얼음장 같았고 목소리는 신랄했다. 고진혁, 내가 직접 고른 이 주방에서 다른 여자랑 뒹굴 만큼 나를 우습게 봤구나. 내가 울고불고 매달리거나 용서해달라고 무릎 꿇을 줄 알았어? 큰 착각이야. 나는 손을 휘둘렀다. 짝! 날카로운 소리가 주방에 울려 퍼졌다. 그의 얼굴이 얼음보다 차갑게 굳었지만 나는 더 이상 쳐다볼 가치도 없었다. 나는 뒤돌아서서 휴대폰을 꺼냈다. 목소리는 단호했다. 주 변호사님, 저 임서연입니다. 지금 당장 이혼 합의서 작성해 주세요. 제 합법적인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그가 설치할 모든 법적 함정을 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요.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놀란 듯한 침묵이 흘렀다. 고 대표님 사모님, 정말로 지금처럼 확실했던 적은 없어요. 나는 강철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잘랐다. 그날 밤 호텔 최고층 스위트룸. 핸드백과 붉은 벨벳 상자가 두꺼운 카펫 위로 떨어졌다. 나는 창가에 서 있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대로 두었다. 굴욕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목이 메었다. 3년. 나는 완벽한 아내가 되기 위해 모든 것을 했다. 내 날카로운 성격을 억누르고 다정해지는 법을 배웠다. 그의 식사 하나, 잠자리 하나까지 챙겼고 그의 사업과 건강까지 함께했다. 진심은 진심으로 돌아올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결국 나는 대체품에 불과했다. 더 닮은 여자가 나타나자마자 나는 버려졌다. 거울을 보았다. 창백한 얼굴, 빨갛게 충혈된 눈, 헝클어진 머리, 이게 나인가? 법정에서 상대방을 공포에 떨게 했던 여자가 이토록 나약하고 가련한 모습으로 변해버렸다. 나는 옅게 웃으며 차갑게 눈물을 닦았다. 고진혁, 내가 당신을 떠나면 못 살 것 같아? 내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해? 넌 후회하게 될 거야. 나는 심호흡을 하고 욕실에서 나왔다. 눈빛은 결심으로 불타올랐다. 카펫에 떨어진 핸드백과 커프스링크 상자를 집어들었다. 나는 망설임 없이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클라우드를 열어 혼전 계약서를 다운로드했다. 3년 전의 기억이 문득 떠올랐다. 그날 그의 비서는 시장에서 물건값을 매기듯 조항을 읊었고 고진혁은 그저 무심하게 훑어볼 뿐이었다. 마치 값싼 상업 계약서 같았지만 어리석게도 나는 행복이라는 환상에 빠져 있었다. 탐욕스럽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나는 그 혹독한 조항들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서둘러 서명했다. 이제 와서 보니 그 차가운 글자 하나하나가 칼날이 되어 심장을 베는 듯했다. 손가락이 화면 위를 빠르게 스쳤다. 내 안의 변호사 본능이 깨어났다. 모든 허점, 모든 실수를 나는 확실하게 파악했다. 3년간의 감정은 끝났다. 손절은 여기서,
다음 날 아침, 5성급 호텔 최고층 수영장은 아침 햇살을 반사하고 있었다. 깔끔한 검은색 운동복 차림으로 나는 수영장 가장자리를 따라 달렸다. 긴 의자 위에 놓인 휴대폰이 울리며 주정현이라는 이름이 떴다. 나는 호흡을 가다듬고 전화를 받았다. 주 변호사님. 그의 목소리는 침착하고 전문적이었다. 최종 합의서는 암호화된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모든 조항은 의뢰인께 가장 유리한 한도까지 밀어붙였습니다. 협상 카드로 쓰기엔 충분할 겁니다. 그가 잠시 멈췄다. 자택의 CCTV는 고도의 접근 권한으로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흔적도 없이 매우 신속하게 처리했더군요. 나는 차갑게 웃었다. 고진혁은 절대 지는 게임은 하지 않지. 하지만 김 기사님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어젯밤 고 대표님 옆에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자세가 너무 친밀해서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분명 이상했다고 합니다. 증언을 보충하기엔 충분할 겁니다. 주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그리고 하윤아의 신원은 파악됐습니다. 스타라이트 엔터테인먼트의 신인 연습생으로 최근 웹드라마 조연을 맡았습니다. 기록은 깨끗하고 아직 고 대표와의 사적인 관계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경멸적으로 입꼬리를 올렸다. 숨기기도 잘했지. 그 애는 그냥 질리면 버릴 새로운 장난감일 뿐이야. 김 기사의 증언과 내 목격이 더해져 여론전과 협상 테이블에 던질 초기 증거는 충분했다. 하지만 고 대표 측 법무팀이 쉽게 서명하지는 않을 겁니다. 주 변호사가 상기시켰다. 나는 냉담하게 말했다. 서명 여부는 그의 문제고 합의서를 보내는 건 제 결정이죠. 준비해주세요. 아침 10시. 로펌 로비. 나는 로펌의 넓은 로비로 들어섰다. 안내 데스크에 직원이 서둘러 일어서며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인사했다. 임 변호사님,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멈추지 않고 걸었다. 직원이 목소리를 낮췄다. 고 대표님 차가 아침 일찍부터 아래층에 와 있었습니다. 나는 잠시 멈춰 천장까지 닿는 통유리 너머를 힐끗 보았다. 익숙한 검은색 벤틀리 뮬산이 주차장에 조용히 서 있었다. 선팅 때문에 안은 보이지 않았지만 나는 그가 거기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마치 오만한 사자가 먹잇감이 제 발로 영역에 들어오기를 끈기 있게 기다리는 것처럼. 잘 됐네. 내가 찾을 수고를 덜었으니. 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의 개인 사무실로 올라가 코트를 벗어 걸고 창가로 향했다. 벤틀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책상 위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고진혁. 나는 그를 빤히 쳐다보며 차갑게 입꼬리를 올렸다. 받지 않았다. 벨소리가 끈질기게 울리다 끊겼다. 곧바로 두 번째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여전히 조용히 서서 아래층의 차만 뚫어지게 쳐다봤다. 지금 그의 얼굴이 얼마나 일그러져 있을지 상상하며. 세 번째 전화 벨소리가 마침내 그쳤다. 나는 주정현 변호사가 아침 일찍 보내온 이혼 서류 뭉치를 집어들었다. 단단한 서류 봉투에 넣고 조용한 복도를 지나 1층으로 내려가는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가 로비에서 열렸다. 나는 앞만 보고 똑바로 걸어 거대한 회전문으로 향했다. 그와 동시에 검은 벤틀리의 뒷문이 열렸다. 고진혁이 내렸다. 그는 맞춤 제작한 짙은 회색 정장에 같은 톤의 긴 코트를 걸치고 있었다. 키가 크고 곧은 몸매였다. 겨울 햇살이 비추며 그의 매서운 얼굴에 차가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여전히 오만하고 거리감 있는 모습이었지만 미간에는 어두운 그늘이 져 있었다. 그는 긴 걸음으로 다가와 내 앞을 막아섰다. 그의 키는 벽처럼 빛을 가렸다. 몸에서는 여전히 싸늘한 삼나무 향과 희미한 담배 냄새가 났지만 지금은 숨막히는 침략적인 느낌을 동반했다. 임서연.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억누르는 듯 낮고 잠겨 있었다. 장난은 이제 그만하지? 나는 턱을 치켜들고 그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으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고 대표님. 내 목소리는 파동 하나 없이 평온했다. 그가 잠시 멈칫하며 미간을 더 찌푸렸다. 왜 전화 안 받아? 잠수 타는 게 내 방식이야? 나는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두툼한 서류 봉투를 그의 앞에 내밀었다. 고 대표님께서 직접 오셨으니 따로 보낼 필요는 없겠네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서명해요. 그의 시선이 서류 뭉치로 떨어졌다. 입꼬리가 비웃음으로 휘었다. 받지도 자세히 보지도 않았다. 그는 작게 웃으며 몸을 숙여 나를 숨막히는 거리로 몰아넣었다. 깊은 눈이 나를 꿰뚫었다. 그가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 같았다. 임서연, 내 힘으로 날 떠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는 일부러 말을 멈추고
뒤편의 로펌 건물을 힐끗 본 뒤 다시 나를 쏘아봤다. 고 대표 사모님이라는 후광을 벗으면 넌 이 바닥에서 발붙일 곳이 없어. 그는 이 바닥이라는 말을 강조했다. 공기가 굳어지고 피가 머리끝까지 솟구쳤지만 이성이 즉시 나를 붙잡았다. 그의 눈에는 피와 땀으로 내가 이룬 모든 것이 고씨 가문의 기생한 그림자에 불과했다. 굴욕감이 치밀었지만 나는 웃었다. 칼날처럼 날카롭고 차가운 웃음이었다. 고 대표님, 잘 들으세요. 제가 오늘 가진 모든 것, 한 걸음 한 걸음 모두 제 힘으로 쟁취한 겁니다. 당신에게 기댄 적도 당신의 값싼 곳이 성에 매달릴 필요도 없어요. 나는 서류 봉투를 들어 그의 가슴에 세게 밀어붙였다. 목소리는 으르렁거렸다. 당신 변호사 통해서 제 변호사에게 연락하라고 해요. 최대한 빨리. 말을 마치고 나는 왼손을 들어 한때 사랑의 상징이었던 플래티넘 반지를 뺐다. 그리고 바로 옆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깔끔하고 단호한 동작이었다. 그의 시선은 반지가 끼워져 있던 나의 텅 빈 약지에 고정되었다. 나는 그가 반응할 틈도 주지 않고 손을 거두고 코트깃을 바로잡은 뒤 몸을 돌렸다. 한 걸음, 한 걸음 등을 곧게 펴고 회전문을 향해 걸어갔다.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사무실로 돌아오자 주머니 속 휴대폰이 계속해서 울렸다. 보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았다. 고진혁. 나는 표정 변화 없이 통화를 거절하고 연락처를 내려 차단했다. 하지만 그 정적은 오래가지 않았다. 사무실 문에서 가벼운 노크 소리가 들렸다. 내 비서 윤소희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이 역력했다. 임 변호사님, 괜찮으세요? 그녀는 뜨거운 블랙커피 한 잔을 책상에 내려놓았다. 괜찮아?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물었다. 밖은 어때? 윤소희는 망설이다. 목소리를 낮췄다. 고 대표님 차가 아직 아래층에 있어요. 그리고 방금 주요 클라이언트 비서 몇 분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변호사님 혹시 몸이 안 좋으신지 넌지시 묻더라고요. 내 입꼬리가 차갑게 올라갔다. 남의 사생활을 캐내려는 우아한 방식일 뿐이지. 그룹 총수가 전처에게 로펌 건물 아래서 막히고 면전에서 반지를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모습. 이런 소식은 금융계와 법조계를 발칵 뒤집어 놓기에 충분했다. 신경 쓰지 마. 나는 컵을 내려놓았다. 목소리는 평온하지만 단호했다. 오늘 오후 카이민테크 이 대표님과의 화상회의 자료 준비해줘. 중점은 해외 지적재산권 배치 시의 리스크야. 그리고 사시의 주정현 변호사님과 약속 잡아줘. 장소는 늘 가던 곳으로. 네, 변호사님. 내가 평온한 것을 보고서야 윤소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돌아갔다. 사무실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나는 화면에 집중하며 산더미처럼 쌓인 이메일과 서류를 처리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가락은 멈추지 않았고 일로 마음속의 파문을 잠재우려 애썼다. 점심시간, 나는 도시락을 데우러 탕비실로 갔다. 문에 다다르자 안에서 흥분된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진짜? 고 대표가 아래층에서 길 막고 면전에서 반지까지 쓰레기통에 버려졌다고? 대박. 나 바로 1층 로비에 있었는데 임 변호사님 포스 장난 아니었어. 고 대표 얼굴 완전 잿빛이었고 그 반지 엄청 비쌀 텐데 그냥 던져버리다니. 돈이 중요한 게 아니지. 태도가 중요한 거지. 이 결혼은 완전 끝났네. 근데 듣자 하니고 대표 옆에 새로운 여자가 생겼다던데. 하윤아라고. 맞아. 스타라이트 엔터 신인. 어젯밤에도 클럽 앞에서 같이 목격됐다던데. 같이 찍히진 않았지만 시간이 딱 맞아. 어쩐지. 새 여자는 옛사랑 닮고 옛사랑은 버려지는 거지. 임 변호사님 진짜 안 됐다. 저렇게 능력 있는데. 쉿, 그만해. 방 안은 갑자기 어색한 침묵에 휩싸였다. 내가 문을 열고 들어섰다. 젊은 비서 2명의 얼굴이 새빨개지며 어쩔 줄 몰라 고개를 숙였다. 임 변호사님. 나는 아무렇지 않게 전자레인지로 걸어가 도시락을 넣고 버튼을 눌렀다. 일은 다 끝냈어? 내 몸이 건조한 목소리가 울렸다. 아, 아직요. 바로 가겠습니다. 두 사람은 허둥지둥 밖으로 나갔다. 띵! 전자레인지가 울렸다. 뜨거운 도시락을 꺼냈다. 손끝이 살짝 데었지만 아프지 않았다. 유진이랑 닮아서 버려졌다. 새로운 여자. 그 말들이 파리떼처럼 귓가에서 윙윙거렸다. 도시락을 들고 사무실로 돌아왔지만 입맛이 전혀 없었다. 휴대폰 화면이 켜지며 소셜미디어 알림이 계속 떴다. 볼 생각이 없었지만 손가락이 미끄러졌다. 추천 게시물 맨 위에 하윤아의 계정이 떴다. 1시간 전에 올린 최신 게시물이었다. 글은 없고 사진 한 장뿐이었다. 사진 중앙에는 수입산 딸기잼 한 병이 있었다. 붉고 윤기,
나는 재미병 입구에서 넘칠 듯했다. 배경은 흐릿했지만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의 익숙한 테이블 구석임을 알 수 있었다. 위치 태그는 선명했다. 클라우드9, 프렌치 레스토랑. 한 장의 사진이 만마디 말을 대신했다. 게시물 아래에는 댓글이 폭발했다. 우와, 유나님도 딸기잼 좋아해요. 너무 귀여워요. 저 잼 엄청 비싼 건데. 역시 센스 최고. 잠깐. 클라우드9? 어제 고 대표 목격된 곳 아니야? 헐, 딸기잼에 무슨 의미라도? 새 여자가 옛 여자를 대체했네. 임 변호사님 불쌍하다. 억측하지 마세요. 그냥 음식 사진 올린 거잖아요. 차가운 화면 위를 스치는 내 손가락. 글자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바늘이 되어 눈을 찔렀다. 심장이 익숙한 통증으로 욱신거렸다. 딸기잼, 클라우드9 레스토랑. 시간도 일치했다. 하윤아의 이 게시물은 의도가 너무 명백했다. 눈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것이 노골적인 도발임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고진혁은? 그는 침묵하며 여론이 멋대로 이야기를 만들어가도록 내버려뒀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그가 원했던 효과일지도 모른다. 더 젊고 순진한 복제품을 이용해 나를 모욕하는 것. 위가 뒤틀리며 구역질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그때 시끄러운 내선 전화벨이 울렸다. 윤소희의 긴장된 목소리였다. 임 변호사님, 홍원 캐피탈장 대표님 전화입니다. 직접 변호사님을 찾으세요. 오랜 고객이었다. 2년간 협력해왔다. 중요한 유럽 기업 M&A 프로젝트도 우리 팀이 맡아 순조롭게 진행 중이었다. 그런데 지금 직접 전화를 하다니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수화기를 들었다. 장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임서연입니다. 아, 임 변호사.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유럽 M&A건 사후 실사 보고서와 리스크 관리 방안 관련해서 최근 저희 내부적으로 전략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후속 업무를 저희 내부 법무팀으로 이관하는 것을 고려 중입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을 꽉 쥐었다. 전략 조정, 내부 협력. 모두 번지르르한 핑계일 뿐이다. 홍원 측에서 더 이상 저희 사무소의 서비스가 필요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나는 직설적으로 물었다. 목소리는 여전히 평정을 유지했다. 아이고, 임 변호사. 오해하지 마세요. 장 대표는 멋쩍게 웃었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잠시 방향을 바꾸는 것뿐입니다. 임 변호사님 전문성은 저희가 여전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적합한 프로젝트가 생기면 꼭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죄송합니다. 비용은 한 푼도 빠짐없이 정산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잘랐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수인계 관련해서는 제 비서를 통해 귀사법무팀과 직접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의 전략 조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더 이상의 의례적인 말은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수화기 너머로 긴 신호음이 울렸다. 사무실은 숨막히는 침묵에 잠겼다. 홍원 프로젝트는 가장 큰 규모는 아니었지만 매우 중요했다. 내가 독립해서 명진을 차린 후 독자적으로 따낸 어려운 계약이었다. 그런데 이제 막 이혼설이 새어나가자마자 그들은 서둘러 손을 떼고 나를 멀리했다. 이것이 바로 고진혁이 말했던 넌 이 바닥에서 발붙일 곳이 없어라는 말의 의미였다. 휴대폰 화면이 켜지며 주정현 변호사에게서 암호화된 이메일 알림이 떴다. 여러분이 고진혁 측 변호인단의 첫 공식 답변서였다. 관료적이고 오만한 어투였다. 임서연 씨 측의 일방적인 이혼 합의 제안서를 수령하였으며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합의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며 조항은 비합리적이고 협상의 근거가 없습니다. 귀측에서 합리적인 증거를 제시하여 이를 증명할 것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임서연 씨께서 렁징하게 재고하여 충동적인 행동을 철회하고 가정 내에서 문제를 해결할 것을 권고합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뺨을 때리는 듯했다. 우월감, 비난, 협박이 가득했다. 억지로 유지하던 평정의 껍질을 깨고 분노와 굴욕의 불길이 치솟았다. 고진혁, 당신 수법 정말 대단하네. 한편으로는 새로운 애인이 도발하도록 내버려두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업적 관계로 나를 압박하고 좋아. 당신이 이 게임의 판을 키웠다면 나 임서연도 끝까지 가주지. 나는 등을 곧게 펴고 내선 전화를 들었다. 소희 씨 2가지. 첫째, 홍원 프로젝트 팀원 전원 3시 소회의실로 소집해. 프로젝트 인수인계 총괄회의. 모든 서류, 업무일지, 이메일, 성과 보고서까지 완벽하게 정리해서 파트너에게 깔끔하게 넘겨. 명진은 시작과 끝이 분명하고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프로페셔널이라는 걸 보여줘. 둘째,
고진혁 측 변호인단 공문의 답장에 내용은 다음과 같아. 우리 측의 요구와 증거는 합의서 및 보충 부록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전적으로 합리적이고 합법적입니다. 귀측에서는 사실과 법률에 근거하여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의 건설적인 답변과 함께 적절한 수정 제안 또는 법적 가치가 있는 반대 제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을 넘기거나 실질적인 답변이 없을 경우 협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즉시 법원에 소를 제기할 것입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목소리는 냉정했다. 고진혁에게 전해. 가정 내 화해의 길은 어제 그가 직접 막아버렸다고. 소송 철회 절대 없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았다. 고진혁, 소문과 사업적 압박으로 내가 굴복할 거라고 생각했어? 틀렸어. 이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야. 홍원캐피탈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는 그가 펼쳐놓은 보이지 않는 그물의 실체를 처음으로 깨닫게 했다. 고진혁의 영향력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다. 소문은 가라앉지 않았다. 하유나의 딸기잼 게시물 이후 새로운 버전으로 부풀려졌다. 임서연, 심계 깊은 악녀, 거액의 재산을 노리고 이혼을 계획. 실패하자 복수극을 벌임. 고 대표는 최대한 양보했지만 그녀가 분수를 모름. 하유나의 게시물 아래에는 점점 더 역겨운 댓글이 달렸다. 우리 유나, 독한 전처 만나서 고생이네. 내가 계약 위기로 허덕이는 동안 하유나는 돈 자랑, 게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 그녀는 어떻게 알았는지 내 개인 이메일로 걱정 가득한 편지를 보냈다. 실상은 두 사람이 데이트하는 친밀한 사진들을 과시하며 나에게 손을 떼고 스스로를 힘들게 하지 말라고 충고하는 내용이었다. 나는 차갑게 웃었다. 이 애는 정말 자제력이 없구나. 나는 즉시 화면을 캡처하고 짧게 답장했다. 이메일은 증거로 저장되었으며 필요시 괴롭힘 행위에 대한 증거로 법원에 제출할 것입니다. 상대에게 스스로 약점을 내어주다니 정말 미숙한 자였다. 사무실 분위기는 미묘해졌다. 윤소희는 여전히 내 곁을 지켰지만 몇몇 젊은 변호사와 비서들의 시선에는 거리감이 더해졌다. 홍원과의 계약 해지는 시작에 불과했다. 며칠 후 확정적이었던 두 중기 파트너도 핑계를 대며 협력을 중단했다. 사방에서 오는 보이지 않는 압박이 나를 옥죄어왔다. 나는 일에 파묻힐 수밖에 없었다. 잠은 사치가 되었다. 새벽 2시 휴대폰이 울렸다. 고향 이웃 아주머니였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서연아, 큰일 났어. 어서 와봐.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방금 구급차에 실려가셨어. 머릿속에서 윙하는 소리가 났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휴대폰을 쥔 손이 떨렸다. 무슨 병이래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세요? 나는 거의 소리치듯 물었다. 차에 있던 의사 선생님이 아마도 뇌출혈일 거라고. 서연아, 빨리 와봐. 어서? 아주머니의 울음소리가 절망적으로 터져나왔다. 뇌출혈. 그 세 글자가 천둥처럼 머리를 내리쳤다. 나는 가장 빠른 비행기표를 예매했다. 고향 시립병원 복도. 창백하고 차가운 형광등 불빛. 나는 중환자실 옆벽에 기댄 채 손톱으로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어머니는 온몸에 튜브를 꽂은 채 저 안에 누워 계셨다. 의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광범위한 출혈, 위험한 부위입니다. 예후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수술을 하더라도 최상의 결과는 식물인간이라는 두 글자를 그는 차마 뱉지 못했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홀로 나를 키우셨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인데 어째서 이렇게 분명 어제 통화할 때만 해도 건강 조심하라고 돌아오면 당신이 만든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만두 먹자고 하셨는데 눈물은 이미 말라버린 지 오래였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주정현이었다. 나는 감정 없는 기계처럼 받았다. 임 변호사님, 고진혁 측 변호인단이 계속해서 증거 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시간을 끌어 절차적으로 우리를 지치게 만들려는 속셈입니다. 나는 중환자실 문을 바라보며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알아요. 계획대로 소송 서류 준비해주세요. 임 변호사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나는 전화를 끊었다. 바위 같은 무력감이 나를 짓눌렀다. 그때 시내의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임서연 씨 맞으십니까? 병원 원무과 직원입니다. 치료비 선납 관련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우시다면 비용이 덜 드는 보존적 치료 방법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고진혁. 틀림없이 그였다. 이런 식으로 나를 압박하려는 것이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비용은 제가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 최고의 의사 선생님을 모셔주세요. 병원을 옮겨서라도요. 제발 최선의 방법으로 치료해주세요. 돈은 문제 없습니다. 나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다.
손톱이 팔을 깊게 파고들었다. 임 변호사님, 머리 위에서 낮고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흐릿한 눈물 너머로 멍하니 고개를 들었다. 짙은 회색 코트를 입은 키 크고 마른 남자가 나에게서 멀지 않은 곳에 서 있었다. 단정한 눈썹, 차분한 분위기,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허이현, 기술 컨퍼런스의 법률 포럼에서 만난 적이 있었다. 그는 카이민테크의 공동 창업자 중 한 명이었다. 행사가 끝나고 명함을 교환하며 짧게 대화를 나눴을 뿐 철저히 업무적인 관계였고 사적인 교류는 전혀 없었다. 그럼 그가 왜 여기에? 허 대표님, 나는 서둘러 일어서며 뺨에 남은 눈물 자국을 닦았다. 죄송합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허이현은 긴 의자에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았다. 목소리는 온화했다. 저희 어머니도 이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허 대표님. 말이 입안에서 맴돌았다. 의례적인 인사조차 나오지 않았다. 지금은 어떤 강한 척도 소용없었다. 허이현은 살짝 고개를 들었다. 목소리는 담담했다. 도립의대 부속병원 신경외과 장 교수님. 저희 아버지의 오랜 친구분이십니다. 조금 고집은 있으시지만 실력은 최고이시고 특히 이런 위급한 수술에 뛰어나십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한번 연락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었다. 최고의 권위자. 그를 만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였다. 허 대표님, 저는 감사의 말이 목에 걸렸다. 작은 일입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이름과 개인 연락처만 적힌 단순한 명함을 건넸다. 제 연락처입니다. 결정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전문가 시간은 촉박하니 빨리 조율해야 합니다. 그의 시선이 내 초췌한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리고 천천히 덧붙였다. 몸 잘 챙기세요, 임 변호사님. 변호사님이 바로 서야 가족을 돌볼 수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사적인 질문을 하지 않고 잠시 내 곁에 조용히 앉아 있다가 내 마음이 좀 진정되자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다. 과하지 않은 그 관심이 한겨울밤의 따뜻한 물 한 잔처럼 뜨겁지는 않았지만 마음을 데우기엔 충분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화면에 낯선 번호가 떴다. 여보세요. 내 목소리는 차가웠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익숙하다 못해 압도적인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디야? 단 두 마디였지만 익숙한 숨막힘이 밀려왔다. 마치 내가 여전히 고진혁의 아내였던 시절 모든 일정을 그에게 보고해야 했던 것처럼. 무슨 일이죠? 내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다. 그는 말이 막힌 듯 하더니 이내 으르렁거렸다. 어머니 편찮으시다는 얘기 들었어.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 나는 옅게 웃었다.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말했다. 고 대표님께서 걱정하실 일 아니에요. 제 집안일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말을 마치고 그가 더 말할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전화를 끊었다. 고진혁, 다시는 내 자존심을 짓밟을 기회를 주지 않겠어. 나는 허이연이 준 명함을 꽉 쥐었다. 오늘부터 나 임서연의 모든 것은 고진혁과 어떤 관련도 없을 것이다. 한편 천상그룹 회장실. 통유리창 너머로 화려한 도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고진혁은 끊긴 휴대폰을 든 채 책상 옆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의 잘생긴 얼굴에 처음으로 당혹감이 스쳤다. 그녀가 그렇게 단호하게, 그렇게 냉정하게 그를 거절했다. 몇 시간 전 비서가 임서연의 어머니가 입원했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그는 당연히 최고의 전문가를 찾아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그것이 가장 당연하고 합리적인 일이었다. 그는 심지어 이런 위급한 순간에는 그녀가 자존심을 버리고 순순히 그의 도움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전의 수많은 경우처럼 그가 통제하는 방식에 익숙해진 것처럼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 생각했지만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말을 끝낼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단호한 저항, 처음 느껴보는 통제불능의 감각이 밀려오며 가슴이 날카롭게 찔리는 듯 아팠다. 그녀가 정말 그렇게까지 나를 증오하는 건가? 쾅! 충격적인 소리와 함께 그가 손에 쥐고 있던 맞춤 제작 만년필이 자단목 책상 위로 내동댕이 쳐졌다. 잉크가 사방으로 튀어 항상 깔끔하던 셔츠 소매를 더럽혔다. 그는 얼룩진 잉크 자국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눈빛은 무섭도록 어두웠고 가슴은 격렬하게 오르내렸다. 소리를 듣고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가 그 광경을 보고는 숨을 죽였다. 나가! 그의 목소리는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차갑고 잠겨 있었다.
비서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서둘러 문을 닫고 물러났다. 넓은 사무실에는 고진혁의 거친 숨소리만 남았다. 임서연, 네가 날 떠날 수 있을 것 같아? 대체 뭘 믿고? 사흘 후 어머니의 생체 신호는 마침내 조금 안정되었다. 여전히 혼수 상태였지만 일단 위험한 고비는 넘겼다. 어머니는 더 좋은 시설과 장 교수님이 직접 소개해준 재활팀이 있는 도립의대 부속병원으로 옮겨졌다. 돈은 물 쓰듯 나갔고 위기감은 혈관을 타고 흘렀다. 하지만 나는 무너질 수 없었다. 간병인 2명을 교대로 붙여 모든 것을 정리한 뒤에야 호텔로 돌아왔다. 가장 먼저 전화한 곳은 주정현 변호사 사무실이었다. 주 변호사님, 저 임서연입니다. 돌아왔어요. 이혼 재산 분할 관련해서 제가 사용할 수 있는 현금 부분을 최대한 빨리 확보해야 합니다. 얼마가 됐든 상관없어요. 수화기 너머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흐른 뒤 그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알겠습니다. 고진혁 측이 계속 시간을 끌고 있지만 혼전 계약서와 현재 증거를 토대로 결혼 후 재산 및 투자 수익 일부는 변호사님 소유입니다. 비송 절차를 통해 15일 내로 분리해낼 수 있습니다. 액수가 크진 않지만 몇 가지 계획을 시작하기엔 충분할 겁니다. 충분해요. 최대한 빨리요. 나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다. 창업 자금. 일단 희망이 보였다. 자본, 팀, 방향. 3개의 조각이 점차 맞춰지기 시작했다. 이후 며칠간 나는 모든 힘을 쏟아부었다. 윤소희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미친 듯이 서류를 거르고 분석하고 대조했다.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은 박진우 변호사였다. 그는 내 이야기를 듣고 커피를 단숨에 들이켜더니 쓴웃음을 지었다. 임서연, 확실해? 정말 그 고진혁이란 개자식하고 맞짱 뜨겠다고? 그놈은 우리 같은 피라미는 개미 죽이듯 밟아버릴 놈이야. 나는 입꼬리를 올렸다. 목소리는 칼날 같았다. 맞서지 않으면 짓밟려 죽는 길밖에 없어. 당신 세강에서 몇 년이나 억눌려 있었지? 분하지 않아? 우리 능력이 고작 허리 굽힐 줄 아는 놈들 들러리 서는 것밖에 안 돼? 박진우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쾅! 소리를 내며 커피잔을 테이블에 내려쳤다. 젠장, 하자. 까짓건 나중에 대리운전이나 하지 뭐. 근데 가기 전에 그놈 한 번은 제대로 물어뜯고 가야지. 2번째는 신기훈 변호사였다. 나는 그에게 국경 간 분쟁 사건의 독창적인 접근법을 분석해 주었다. 그는 안경을 밀어 올렸다. 늘 냉담하던 눈이 반짝였다. 임 변호사님, 이 아이디어는 정말 대단합니다. 맨날 조항만 외우는 사무실 늙은이들보다 훨씬 뛰어나시군요. 저도 합류하겠습니다. 재미있는 사건만 할 수 있다면 돈은 좀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마지막은 강다미 변호사였다. 그녀는 불안정성을 걱정했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지 두려워했다. 나는 화려한 약속 대신 상세한 사업 계획서와 비상대책, 유연한 근무 제도를 제시했다. 강 변호사님, 새 사무실은 작습니다. 세강 같은 안정성을 드릴 순 없어요. 하지만 절대적인 존중과 변호사님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변호사님의 리스크 예측 능력이야말로 저희에게 가장 필요한 방패입니다. 계획서를 다 읽은 강다미의 굳게 닫혔던 미간이 마침내 펴졌다.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핵심팀은 구성되었지만 재정적 압박은 여전히 바위처럼 무거웠다. 어머니의 치료비는 매일 청구서가 되어 나를 재촉했다. 새 사무실은 인테리어, 장비 구입, 초기 운영비 등 돈 들어갈 곳 투성이었다. 내가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르렀을 때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다. 예전에 윤소희를 통해 협력했던 작은 기술 회사의 조 대표가 나를 찾아왔다. 그의 회사는 위기에 처해 있었다. 핵심 기술을 거대 기업 천혜 테크놀로지에 노려졌고 그들은 회유와 협박을 동원해 시장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인수를 제안했다. 동의하지 않으면 시장 점유율과 특허망을 이용해 죽을 때까지 소송을 걸 것이라고 암시했다. 조 대표는 막다른 길에 몰렸고 대형 로펌들은 터무니없는 수임료를 부르거나 천혜의 위세에 눌려 사건을 맡지 않으려 했다. 결국 그는 나를 떠올렸다. 임 변호사님, 어려운 상황인 건 알지만 정말 부탁할 곳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놈들은 너무 사람을 얕봅니다. 우리 같은 작은 회사는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는 걸 잘 알아요. 전화기 너머 조 대표의 목소리는 분노로 잠겨 있었다. 천혜 테크놀로지. 머릿속에서 관련 정보가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천혜의 주요 투자자 중 하나가 바로 고진혁의 천상캐피탈이었다. 심장이 꽉 조여왔다. 상대는 거인이고 배후에는 고진혁의 손길이 있었다. 이 사건을 맡는 순간 공개적인 선전포고를 의미했다.
우리처럼 미숙한 신생팀의 실력으로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다. 고진혁의 차갑고 경멸적인 시선을 떠올렸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조 대표님, 그 사건 제가 맡겠습니다. 새 사무실 준비는 막바지에 이르렀다. 중고시장에서 산 책상과 의자, 적당한 사양의 컴퓨터 몇 대. 벽에서는 아직 새 페인트 냄새가 났다. 개업 전날 오후, 나, 박진우, 신기훈, 강다미, 그리고 윤소희는 그 작은 공간에 함께 모였다. 샴페인도 붉은 리본도 없었다. 그저 뜨거운 종이컵에 담긴 씁쓸한 향의 커피 몇 잔뿐이었다. 박진우는 방을 둘러보며 입꼬리를 올렸다. 깎지 못한 수염 때문에 더 게을러 보였지만 눈빛만은 밝게 빛났다. 여기는 작지만 내가 예전에 골방 같은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쓰던 때보다는 낫네. 쓸만해. 신기훈은 조용히 새로 설치한 서버 시스템을 점검했다. 윤소희는 흥분으로 얼굴이 붉어져 서류를 정리하며 외쳤다. 변호사님, 기본 서류 준비 다 끝났어요. 내일 정식으로 개업할 수 있어요. 나는 종이컵을 들었다. 뜨거운 김이 시야를 흐렸다. 이곳은 작을지 몰라도 우리의 야망은 절대 작아서는 안 됩니다. 내 시선이 기대와 걱정이 뒤섞인 얼굴들을 차례로 훑었다. 여기서 우리는 오직 실력으로 말합니다. 진실과 정의를 위해 싸웁니다.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 건배, 건배. 종이컵들이 부딪히며 따뜻한 갈색빛이 일렁였다. 화려한 CBD 가장자리, 눈에 잘 띄지 않는 구석에 검은색 아크릴 간판이 걸렸다. 빛나는 은색 글자 단 2개. 명진 민주잉. 어둠을 헤치고 나아가다. 앞길이 아무리 캄캄할지라도 명진 법률사무소라는 배는 불타는 열망을 품고 한치의 망설임 없이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로 나아갔다. 폭풍이 오고 있었다. 작은 사무실의 초창기는 규칙적으로 돌아갔다. 윤소희가 일찍 와서 창문을 열고 값싼 스킨답서스 화분에 물을 주었다. 박진우는 담배를 문 채 서류 더미에 파묻혀 금세 재떨이를 가득 채웠다. 신기훈은 3개의 모니터 앞에 웅크리고 앉아 키보드를 비오듯 두드렸다. 강다미는 미간을 찌푸린 채 서류 한 장 한 장을 검토했다. 그리고 나쁜 소식이 왔다. 천혜테크는 예상대로 번개처럼 움직였다. 강경한 어조의 특허 침해 소송장이 우리 얼굴에 날아들었다. 손해배상액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 지성테크를 즉시 파산시킬 수 있는 금액이었다. 상대 법무팀은 업계 최고로 손꼽히는 세강 법무법인. 팀을 이끄는 사람은 50대 초반의 대머리, 매의 눈을 가진 장철한 변호사였다. 별명은 장도철 정두됐다. 한번 손대면 싹 쓸어버리고 활로를 남겨두지 않는다는 의미였다. 조 대표는 하룻밤 만에 머리가 하얗게 새었다.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떨렸다. 임 변호사님 어떡하죠? 그들이 정말 제 목숨을 끊으려는 걸까요? 나는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진정하세요, 조 대표님. 회의실은 담배 연기로 자욱했다. 박진우가 소송장을 테이블에 내리치며 욕을 했다. 빌어먹을 뻔뻔한 거짓말이잖아. 놈들 특허 출원이 지성보다 석 달이나 늦었는데 감히 침해 소송을 걸어? 법원이 눈뜬장님이야? 강다미가 침착하게 서류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들은 시점을 모호하게 만들거나 우리 서류의 진위성을 공격할 겁니다. 법정에서는 완벽한 증거 체인이 핵심이에요. 신기훈이 안경을 밀어 올렸다.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가장 어려운 건 천혜가 독자적인 연구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베꼈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법리적으로 극히 어렵죠. 박진우가 씁쓸하게 비웃었다. 거짓말도 참 유창하네. 천혜 기술 수준이 어떤지 누가 몰라? 걔들이 이 기술을 자체 개발할 수 있었으면 내 성을 간다. 명백한 도둑질인데 증거 안 남기려고 숨기는 데만 도사들이지. 강다미가 고개를 끄덕였다. 직접 증거가 없으면 간접 증거 체인을 만들어야 해요. 그들이 기술에 접근할 기회가 있었고 고의로 탈취했다는 것을 증명해야죠. 방 안은 긴장된 침묵에 잠겼다. 그때 윤소희가 아이패드를 든 채 창백한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변호사님, 빨리 이 업계 포럼 라이브 스트리밍 좀 보세요. 카이민테크의 국경 간 M&A 최종 협상이에요. 고 대표가 직접 나섰고 상대방이 고용한 변호사가 바로 세강의 장철환이에요. 방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카이민테크. 수천억 원 규모의 M&A. 수많은 국제 법률 장벽이 얽혀 있었다. 대형 로펌들이 피 터지게 싸우던 그 먹음직스러운 파이가 결국 세강에게. 그것도 장철환이 직접 처리하게 된 것이다. 생각할 필요도 없었다. 세강은 높은 나무에 오르고 있고 고진혁이 뒤를 받쳐주고 있었다. 나는 아이패드를 낚아챘다.
화면에서는 실시간 협상이 진행 중이었다. 말쑥한 정장 차림의 엘리트들이 긴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고 카메라는 상석을 비췄다. 고진혁. 그는 짙은 회색 정장을 입고 날카로운 얼굴로 판세를 장악하고 있었다. 그의 맞은편에는 장철환이 있었다. 장철환은 카메라 앞에서 태연하게 말을 이어갔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고 최고 로펌의 우월함을 과시했다. 고진혁은 살짝 고개를 기울이고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다. 표정은 거의 변함없었지만 카메라는 우연히 그의 눈 깊은 곳에서 번뜩이는 날카롭고 차가운 빛을 포착했다. 심장이 갑자기 뛰기 시작했다. 대담한 아이디어가 머릿속을 스쳤다. 나는 몸을 돌렸다. 흥분으로 목소리가 떨렸다. 지금 당장 카이민테크 MA 관련 공개 자료. 전부 긁어모아 핵심 특허 실사 보고서, 리스크 경고, 그리고 그들이 제시한 해결책에 집중해. 신기훈이 잠시 멈칫하더니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10분만 주십시오. 박진우와 강다미는 즉시 내 의도를 알아챘다. 방아는 숨을 죽인 채 기다렸다. 10분은 10년처럼 길었다. 키보드 소리만 타닥거렸다. 찾았습니다. 신기훈이 벌떡 고개를 들었다. 눈이 환하게 빛났다. 임 변호사님, 이것 좀 보세요. 카이민의 제3자 보고서에 따르면 핵심 특허에 매우 심각한 선행기술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보세요. 장철환이 방금 라이브에서 자랑한 해결책, 이 부분을 완전히 회피했습니다. 아니면 아직 인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박진우가 무릎을 쳤다. 장철환, 저 늙은 여우가 감히 고진혁 면전에서 사고를 치다니. 강다미는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넘기며 부록 부분을 가리켰다. 이 리스크, 아주 교묘하게 숨겨져 있어요. 전부 복잡한 전문 용어에 교차 인용된 부록에 묻혀 있고요. 깊이 파지 않으면 분명히 놓칩니다. 그들 팀이 정말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기회. 천금 같은 기회였다. 나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고진혁은 어떤 사람인가? 그의 리스크 감지 능력은 무서울 정도로 정확했다. 이런 초보적인 실수를 그가 놓칠 리 없었다. 나는 벌떡 일어났다. 목소리는 채찍 같았다. 소희 씨, 지금 당장 포럼 주최 측에 연락해. 명진법률사무소의 임서연 변호사가 카이민 MA건과 직접 관련된 전문 의견이 있다고. 지금 당장 5분 긴급 발언 시간을 요청해. 네? 지금요? 윤소희가 멍하니 되물었다. 그곳은 법조계와 상업계의 최고 권력자들이 모인 곳이었다. 명진이라는 이름은 아무도 몰랐다. 우리가 갑자기 뛰어들어 세강의 뺨을, 나아가 고진혁의 뺨을 때리겠다는 것인가. 설명할 시간 없어. 당장 해. 나는 날카롭게 말을 잘랐다. 박진우가 즉시 책상을 쳤다. 판을 크게 벌여야 고개를 들 날도 있는 법이지. 임서연, 내가 같이 가지. 강다미, 신기훈도 동시에 일어섰다. 눈빛은 단호했다. 5분 후 포럼 회의장. 장철환은 완벽한 해결책 발표를 마치고 박수갈채를 받으며 미소 짓고 있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었다. 장 변호사님의 훌륭한 발표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죄송합니다.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막지만 힘있는 여자의 목소리가 말을 끊었다. 장내가 술렁였다. 모든 시선이 쏠렸다. 나는 무대 옆에서 걸어 나왔다. 몸에 꼭 맞는 검은색 정장, 날카로운 얼굴,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 내 뒤에는 노트북을 든 박진우가 있었다. 고진혁의 시선이 즉시 나에게 고정되었다. 그의 눈에 순간 놀라움이 스쳤다가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 보았다. 공기는 얼어붙는 듯했다. 나는 장철환의 창백한 얼굴을 무시하고 연단으로 곧장 걸어가 마이크를 잡았다. 손끝은 차가웠지만 꽉 쥐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명진법률사무소의 대표 임서연입니다. 흐름을 끊어 죄송합니다만 지금 논의 중인 카이민테크 MA건에는 아직 누구도 언급하지 않은 치명적인 리스크가 존재하며 저는 지금 즉시 이를 제기해야만 합니다. 회의장은 즉시 술렁였다. 고진혁은 의자의 등을 기댄 채 두 손을 깍지 끼고 심연 같은 눈으로 나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장철환이 주먹을 꽉 쥐고 이를 갈았다. 임서연 변호사? 명진법률사무소? 죄송하지만 들어본 적이 없군요. 여긴 작은 로펌이 관심을 끌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입 다무는 게 좋을 겁니다. 나는 말을 잘랐다. 목소리는 채찍처럼 날카로웠다. 내 시선은 고진혁을 향했다.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제3자 실사보고서 부록 3, 17페이지 5.2 1항에 따르면 X시리즈 특허는 독일 K연구소의 베타 7과 고도로 일치하며 베타 7은 오픈소스 코드 표절로 인해 폐기된 바 있습니다.
회의장은 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장철환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비서를 찾았지만 그의 비서 역시 하얗게 질린 채 떨고 있었다. 카메라는 고진혁을 비췄다. 그는 미동도 없었지만 깍지 낀 손가락만 꽉 조여졌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목소리는 망치처럼 내리쳤다. 즉, MA가 완료되면 카이미는 시한폭탄을 떠안게 됩니다. 어떤 경쟁사든 베타, 7의 과거 기록이나 오픈소스 알고리즘을 들고 나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카이민이 사들인 모든 기술 자산은 무가치해질 것입니다. 공간이 폭발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쏠렸다. 나는 고개를 돌려 장철환을 향해 비웃었다. 제가 관심을 끌기 위함이라고요? 죄송하지만 전문성의 가치는 로펌 간판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꿰뚫어 보는 데에 있습니다. 세강의 완벽한 해결책은 그저 모래 위에 지은 성에 불과하군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 변호사님? 장철환은 싸움에서 진 투개처럼 입술이 파래진 채 떨고 있었다. 나는 살짝 고개를 숙였다. 목소리는 평온했다. 제 보충 발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을 마치고 마이크를 내려놓고 연단에서 돌아섰다. 등을 곧게 펴고 앞만 보고 걸었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손바닥은 이미 차가운 땀으로 젖어 있었다. 회의장 문을 나서자마자 흥분으로 얼굴이 붉어진 박진우가 내 어깨를 세게 쳤다. 임 변호사님 젠장, 방금 완전 최고였어요. 장철환 그 늙은이 얼굴 봤어요? 똥 씹은 표정이었어. 그리고 고진혁, 그 눈빛은 사람 잡아먹을 기세던데 이번에 세강 체면은 완전히 구겼네요. 나는 아직 가쁜 숨을 몰아쉬며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때 등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임서연, 몸이 즉시 굳어졌다. 천천히 돌아섰다. 고진혁이 불과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그의 큰 그림자가 복도의 빛을 가려 어둠이 나를 감쌌다. 그의 평온한 얼굴에는 심연 같은 깊은 눈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한 걸음씩 다가왔다. 차가운 압박감이 공기를 짓눌렀다. 그는 내 바로 앞에 멈춰섰다. 익숙한 삼나무 향을 맡을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였다. 명진 법률사무소.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내가 당신을 얕봤군. 방금 연기는 꽤 인상적이었어. 그의 입꼬리가 올라갔지만 눈에는 전혀 웃음기가 없었다. 보아하니 고 대표 사모님 후광에서 벗어나니 사람 무는 법을 더 잘 알게 된 모양이야. 나는 눈을 치켜뜨고 차갑게 웃었다. 그렇다면 고 대표님의 사람 보는 눈이 저를 떠난 이후로 점점 더 형편없어졌다는 증거겠죠. 그가 입을 열 기회도 주지 않고 나는 몸을 돌려 걸어갔다. 막 개업한 사무실이 가십거리의 주인공이 되게 할 수는 없었다. 몇 걸음 걷자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로 온 메시지. 단 4글자. 너무 날카로우면. 허이현이었다. 역시 그도와 있었다. 나는 고개를 숙여 답장했다. 조언 감사합니다. 허 대표님. 하지만 이미 시위를 떠난 화살입니다. 답장은 거의 즉시 왔다. 몸 조심하세요. 짧은 몇 글자였지만 폭풍 속에서 마음을 덮이기엔 충분했다. 나는 살짝 입꼬리를 올렸다. 고진혁, 이 데뷔 선물은 마음에 들어? 오늘 명진이라는 이름은 크게 울려 퍼졌고 이건 이제 시작일 뿐이야. 휴대폰을 넣자마자 익숙한 실루엣이 내 앞을 막아섰다. 대형 미디어 기술 그룹의 법무총괄인이 이사였다. 그는 포럼의 주최 측 멤버이기도 했다. 예전에 세강에 있을 때 행사에서 만난 적이 있었다. 임 변호사님, 방금 분석은 정말 날카로웠습니다. 솔직히 저희도 그 리스크를 의심했지만 확신이 없어 꺼내지 못했습니다.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는 평온했다. 이 이사님, 과찬이십니다. 제 책임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가 떠보듯 물었다. 명진 법률사무소는 신생인데 이런 식으로 리스크를 깊이 파고드는 사건에 집중하시나 봅니다. 네, 저희는 양으로 승부하지 않습니다. 오직 단단한 뼈만 골라냅니다. 나는 극도로 단순한 명함을 건넸다.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처리하고 있는 천혜의 특허 표절 건처럼요. 명함을 받던 이 이사의 손가락이 잠시 멈칫했다. 눈에 흥미가 스쳤다. 아, 지성택 그건. 들었습니다. 천혜의 방식은 정말 비열하죠. 임 변호사님, 존경스럽습니다. 기회가 되면 꼭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는 명함을 넣고 몇 마디 인사를 나눈 뒤 떠났다. 나는 이 파도 덕분에 명진이라는 이름이 일단 알려졌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예상대로 복수는 빠르고 악랄하게 돌아왔다.
먼저 지성테크건. 분노한 세강은 소송 전략을 즉시 극단적으로 바꿨다. 그들은 무의미한 소송을 남발하고 번거로운 증거 요구를 산더미처럼 쌓았다. 유일한 목적은 우리를 서류의 수렁에 빠뜨려 힘을 빼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법원에 내 변호 능력에 대한 의의를 제기하며 명진 같은 작은 사무실이 복잡한 특허 소송을 처리할 능력이 없다고 비방했다. 젠장, 이건 명백한 더티 플레이야. 박진우가 분노하며 서류 뭉치를 책상에 내던졌다. 돈으로 우리를 뭉개버리겠다는 거지.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서류를 빠르게 훑었다. 강 변호사님, 반박 서면 작성해주세요. 박 변호사님, 계속해서 특허 사기 증거를 파고드세요. 신 변호사님, 소스코드 비교 분석 속도를 높여주세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강철 같은 결론이 필요합니다.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우리는 그들보다 더 빠르고 더 날카롭고 더 잔인해야 합니다. 세강에서의 압박도 밀려왔다. 내가 담당하던 프로젝트들은 구조조정을 핑계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 고객들은 멀어졌다. 업계의 소문은 변질되기 시작했다. 나는 쇼를 벌여 전 남편 덕에 이름을 알리려는 여자로 매도되었고 심지어 고진혁과의 이혼이 내 야망이 너무 커 현모양처 역할을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암시까지 나왔다. 그리고 불에 기름을 붓듯 하윤아는 고급 스파에서 여유롭게 애프터눈 티를 즐기는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다. 마음이 고요하면 절로 시원해지는 법. 세월은 기니 어찌 한순간의 승부를 다투리오. 아래 댓글에는 찬사가 이어졌다. 언니 기품 대박. 역시 보는 눈이 다르네요.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하윤아는 가십 기자들을 매수해 나를 겨냥한 기사를 쓰게 했다. 내가 주성을 따낸 것이 불투명한 수단 덕분이며 나와 허희현의 순수한 협력관계를 말하기 힘든 애매한 관계로 몰아갔다. 나는 즉시 주정현 변호사를 통해 법적 경고장을 발송했다. 내 개인과 명진 법률사무소의 이름으로 언론사의 기사 삭제와 하윤아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결과적으로 언론사는 기사를 내리고 공식 사과문을 게재해야 했다. 하윤아는 입을 열지 않았지만 조용히 스파게시물까지 삭제했다. 그 부드러운 칼날들은 조용했지만 치명적이었다. 하지만 나는 분노할 시간도 신경 쓸 여력도 없었다. 어머니의 병원비 청구서가 또 날아왔고 다음 분기 사무실 임대료 고지서도 책상 위에 놓였다. 모든 돈을 한 푼까지 계산해야 했다. 우리 넷은 거의 사무실에서 먹고 잤다. 커피를 물처럼 마셨고 배달 음식 용기가 산처럼 쌓였다. 너무 피곤하면 교대로 접이식 침대에서 몇십 분씩 눈을 붙였다. 박진우의 수염은 덥수룩해졌고 신기훈의 다크서클은 턱까지 내려올 기세였다. 강다미는 진한 커피와 강철 같은 의지로 가정과 사무실을 오갔다. 나는 지성테크 사건의 핵심 증거들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관자놀이가 욱신거리고 극심한 위경련이 덮쳐왔다. 절대 쓰러지면 안 돼. 임서연, 넌 쓰러지면 안 돼. 모두가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르렀을 때 예상치 못한 기회가 다시 찾아왔다. 주성테크놀로지의 해외 자회사가 복잡한 독점금지법 조사에 휘말려 잠재적인 소송 위기에 처했다. 관련된 금액은 천문학적이었다. 그들은 이전에 유럽의 대형 로펌을 고용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 이제 그들은 중국 기업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다른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로펌을 급히 찾고 있었다. 심지어 나중에는 사건 전체를 맡길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주성. 강다미가 깊은 숨을 들이쉬며 서류를 보았다. 이건 정말 씹기 힘든 뼈다귀네요. 여러 국가가 얽혀있고 법리가 중첩되며 정치적 민감도도 극히 높아요. 그리고 그들의 법무실장 구민화는 극도로 까다롭고 어려운 사람으로 유명하고요. 나는 입꼬리를 올렸다. 하지만 기회도 극도로 크죠. 그들이 이전 로펌에 실망했다면 이게 바로 우리에게 열린 문이에요. 이 전투에서 이기기만 하면 명진은 비로소 상위권 법조계에서 제대로 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자원은... 강다미가 걱정스럽게 미간을 찌푸렸다. 우리에겐 자원이 없어. 나는 차갑게 말을 잘랐다. 그러니 자원 있는 놈들보다 더 잘하는 수밖에. 나는 단호하게 업무를 분담했다. 신기훈은 주성 자회사와 관련된 모든 공개 정보, 판례, 연구, 논문을 수집하고 유사한 독점금지법 조사 사건을 분석했다. 박진우는 경쟁 가능성이 있는 모든 로펌의 스타일, 강점, 약점을 분석했다. 강다미는 각국의 독점금지 조사기관의 절차를 연구하고 그 차이점을 활용할 방안을 찾았다. 나는 결론을 내렸다.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우리는 구민환이 거절할 수 없는 제안서를 내야만 합니다. 다시 잠 못 이루는 싸움이 시작되었다. 좁은 사무실의 화이트보드는 법률 관계도와 타임라인으로 가득 찼다.
산더미 같은 서류에 둘러싸여 우리 넷은 토론하고 뒤엎고 다시 세우며 모든 디테일을 끝까지 파고들었다. 제출 마감 전날 밤 마침내 우리는 모든 심혈을 기울인 제안서를 완성하고 윤소희가 직접 발송했다. 피로가 거대한 파도처럼 모두를 덮쳤다. 넷은 의자에 주저앉아 아무도 입을 열 기운이 없었다. 할 만큼 했어. 나머지는 운에 맡기자. 박진우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며칠 후 주성 테크놀로지에서 연락이 왔다. 우리는 2차 심사에 통과했다. 좋은 소식에 어두웠던 사무실이 잠시 환호로 터져나왔지만 곧이어 더 큰 압박이 밀려왔다. 최종 면접은 구민환 실장이 직접 팀을 이끌고 우리의 발표를 듣고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장소는 주성 본사 최고층 회의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바로 그날 오후 같은 건물에서 천상그룹이 주최하는 신에너지 투자 컨퍼런스가 열렸다. 고진혁이 기조 연설자였다. 면접 당일, 우리는 30분 일찍 도착해 주성 빌딩 로비에 섰다. 회전문을 지나자마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왔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중심에는 바로 고진혁이 있었다. 그는 막 미팅을 마치고 나오는 길인 듯 걸음은 당당했고 기세는 사람을 압도했다. 몸에 꼭 맞는 검은 정장, 각진 얼굴. 그는 세상을 손에 쥔 듯한 기세였다. 허공에서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의 발걸음이 잠시 멈칫했다. 그는 내가 왜 왔는지, 어쩌면 이번 주성 입찰건에 대해 모두 알고 있을지도 몰랐다. 몇 초간 공기가 얼어붙었고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도 미묘한 긴장감을 눈치챘다. 나는 피하지 않았다. 표정 없이 그저 턱을 살짝 굳혔다. 그의 입꼬리가 차가운 미소로 올라갔다. 마침내 그는 시선을 거두었다. 마치 내가 의미 없는 낯선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다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걸어갔다. 나는 등을 곧게 편 채 뒤돌아보지 않았다. 젠장. 박진우가 작게 욕을 했다. 강다미가 심호흡을 했다. 가자. 나는 아무렇지 않게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구 실장님 기다리시게 하지 말자.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파동 하나 없이 평온했다. 고진혁, 똑똑히 봐. 이 전쟁터에서 더 이상 당신만이 주인공은 아니야.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정정당당하게 당신을 이길 거야. 주성 테크놀로지 최고층 회의실. 긴 회의 테이블 상석 중앙에는 법무실장 구민환이 앉아 있었다. 한 올에 흐트러짐 없이 빗어 넘긴 머리. 금태 안경 너머의 시선은 칼날 같았고 얼굴은 감정 하나 드러내지 않은 채 차가웠다. 그의 옆에는 부사장과 고위 임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있어 공기는 숨막히게 무거웠다. 우리 넷은 맞은편에 앉았다. 발표는 내가 주도했다. 40분 동안 나는 침착하고 논리적으로 팀 전체가 한 글자 한 글자 고심한 제안서를 발표했다. 데이터는 치밀했고 논리는 간결했다. 단계별 시나리오는 마치 바둑판처럼 펼쳐졌다. 내 말이 끝나자 회의실은 죽음 같은 침묵에 잠겼다. 묵직한 공기 속에서 에어컨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다. 구민환은 마침내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던 것을 멈췄다. 그는 두 손을 깍지 끼었다. 목소리는 평탄했지만 질문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전략은 매우 대담하고 리스크 또한 극히 높습니다. 명지는 신생 로펌에 불과합니다. 복잡한 다국적 소송을 처리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장하겠습니까? 주성이 당신들을 신뢰하게 만들 근거는 무엇입니까? 정확히 가장 약한 부분을 찌르는 공격이었다. 박진우가 입을 열려 하자 나는 가볍게 손을 들어 막았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의 매서운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목소리는 전혀 떨리지 않았다. 저희는 신생 로펌이기에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저희에게는 오직 이기는 길밖에 없습니다. 나는 잠시 멈추고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대형 로펌들은 퇴로가 너무 많습니다. 한 건의 실패는 아무것도 아니죠. 하지만 저희에게는 모든 평판과 명예가 이번 한 번에 걸려 있습니다. 저희 전략은 도박이 아니라 상대의 급소를 노린 계산된 반격이며 리스크는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 있습니다. 내 시선이 주성의 임원진을 훑었다. 주성에게 필요한 것은 절차만 따르는 안일한 법무팀이 아니라 판을 깨고 주도권을 되찾을 배짱 있는 파트너입니다. 명지는 규모 면에서는 가장 작을지 몰라도 판세를 뒤집을 결의와 능력에 있어서는 저희가 가장 크다고 자부합니다. 구민환의 눈이 가늘어졌다. 눈 깊은 곳에 날카로운 빛이 스쳤지만 표정은 드러나지 않았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이었다. 질문은 폭풍처럼 쏟아졌다. 법적 근거, 실행 가능성, 자금 조달, 비상 대책까지 숨막히게 몰아붙였다. 내가 주도적으로 답변하고 박진우가 판례를 보충했다. 신기호는 데이터와 기술 분석을 인용했다. 강다미는 리스크를 예측하고 예비 방안을 제시했다. 압박은 산처럼 무거웠지만
우리는 한마디 한마디에 대응했다. 준비는 충분했고 대응은 빨랐으며 한치의 허점도 보이지 않았다. 30분의 치열한 질의응답이 끝나고 회의실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구민환이 일어섰다. 표정은 여전히 동상처럼 차가웠다. 명진 법률사무소, 감사합니다. 종합적으로 평가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는 비서에게 돌아섰다. 손님 배웅해드려. 어떤 기색도 드러내지 않는 사무적인 말투. 심장이 잠시 내려앉았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등을 곧게 펴고 정중한 미소를 지었다. 나는 팀을 이끌고 인사를 한 뒤 회의실을 나섰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로비를 나서고 나서야 박진우가 욕을 내뱉었다. 젠장, 3일 동안 재판하는 것보다 더 힘드네. 구민한 저 인간은 진짜 염라대왕이 사람 탈을 쓴 거야. 그래도 오늘 우리 진짜 잘했어. 강다미가 단호한 목소리로 작게 말했다. 신기우는 그저 안경을 밀어올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우리가 가진 모든 카드를 썼다는 것을 알았다. 결과는 더 이상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았다. 작은 사무실로 돌아오자 안도감과 함께 피로가 몰려와 모두 의자에 뼈가 빠진 듯 쓰러졌다. 기다리는 시간은 숨막히게 길었고 휴대폰 알림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날 밤 9시 내 개인 휴대폰이 울렸다. 국내의 낯선 번호였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임 변호사. 구민환의 평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종합평가 결과 주성테크놀로지는 독점금지법 조사 및 관련 소송의 주법률 자문으로 명진 법률사무소를 선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좋은 협력을 기대합니다. 한마디의 군더더기도 없이 결과는 번쩍이는 칼날처럼 날아들었다. 나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우리가 해냈다. 정말로 따냈다. 하지만 나는 모든 감정을 억누르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구 실장님과 주성의 신뢰에 감사드립니다. 명진은 반드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계약서는 사무실로 발송될 것이고 1차 수임료도 동시에 이체될 겁니다. 구민환은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박진우, 강다미, 심기훈, 윤소희의 시선이 일제히 나에게 쏠렸다. 모두 숨을 죽인 채 기다렸다. 나는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다. 내 목소리가 울렸다. 한 글자 한 글자가 공기 중에 새겨지는 듯했다. 주성, 우리가 따냈어. 침묵. 3초간의 죽음 같은 침묵. 으아! 박진우가 벌떡 일어나 서류 캐비닛을 주먹으로 세게 쳤다. 쿵 하는 굉음과 함께 귀가 찢어질 듯한 호탕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젠장, 해냈어. 진짜 해냈다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강다미는 서둘러 입을 막았다. 눈가가 붉어졌다. 신기우는 몇 초간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안경을 벗고 눈을 세게 비볐다. 입가에는 처음으로 낯설고 환한 미소가 번졌다. 윤소희는 펄쩍 뛰며 강다미를 껴안고 웃고 소리치며 반짝이는 눈물을 흘렸다. 우리가 이겼어요. 명진이 살아났어요. 나는 그들이 미친 듯이 기뻐하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고 눈가가 뜨거워졌다. 감정이 가라앉을 무렵 나는 책상을 가볍게 두드렸다. 축하는 끝났어? 내 목소리는 다시 강철처럼 냉정하고 침착해졌다. 끝났으면 다시 일할 준비해. 방안이 조용해졌다. 내 쌍의 눈이 일제히 나를 향했다. 주성, 지금부터 명진의 최우선 순위이자 생존 과제야. 오직 성공만 있고 실패는 절대 용납할 수 없어. 나는 망치질하듯 단호하게 명령했다. 박 변호사님, 즉시 핵심 소송팀을 구성하고 사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검토해서 인력 및 기술 부족 사항을 상세히 목록으로 만들어주세요. 신 변호사님, 주성과 관련된 모든 기술 데이터와 증거 체인을 72시간 내로 완벽하게 파악하고 저에게 1차 분석 보고서를 제출하세요. 강 변호사님, 즉시 국경 간 협력 절차와 기밀 유지 조항의 리스크를 파악해주세요. 가장 빈틈없는 방안을 원합니다. 소희 씨, 자원 조율과 후방 지원을 맡고 예산을 재조정해서 주성에 총력을 기울여. 동시에 지성테크건 진행 상황도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주시해. 명령은 한치의 군더더기 없이 간결했다. 더 이상 웃음도 눈물도 없었다. 모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투지가 불타올랐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같은 시각 상류층 클럽의 호화로운 룸. 고진혁은 넓은 소파에 기대 앉아 손가락 사이에 타오르는 시가를 끼고 있었다. 옆에서는 부동산 거물이 재계의 뒤시하기를 떠들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늘 그렇듯 무심함이 어려 있었다. 젊은 비서가 다가와 그의 귓가에 몇 마디 속삭였다.
고진혁에 태어나던 미소가 즉시 굳어졌다. 시가제가 고급 정장 바지 위로 떨어졌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깊은 눈이 수축하며 어두워지고 공기를 얼어붙게 하는 차가움이 그를 덮었다. 확실한가? 그의 목소리는 밤바람처럼 낮고 차가웠다. 확실합니다. 주성 내부에서 방금 나온 정보입니다. 양해각서에 이미 서명했다고 합니다. 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룸 안의 분위기가 갑자기 변했다. 다른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잦아들었다. 모두 그의 눈치를 보며 숨을 죽였다. 고진혁은 천천히 시가를 껐다. 동작은 느렸지만 재떨이가 흔들릴 정도로 힘이 들어가 등골을 오싹하게 했다. 손등에는 푸른 힘줄이 돋아났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노란 조명이 그의 어두운 눈을 비췄다. 모든 것을 삼킬 듯한 검은 심연 같았다.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얼음 같은 목소리로 말하고 그는 일어나 발코니로 걸어나갔다. 밖에서는 칼날처럼 날카로운 밤바람이 불고 있었다. 그는 한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고 다른 손으로는 뼈마디가 하얘지도록 철제 난간을 꽉 쥐었다. 그는 이를 갈았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칼날처럼 튀어나왔다. 구민환 그 늙은 여우가 정말 그녀를 선택했다고? 그의 눈꺼풀이 세차게 떨렸다. 가슴이 억눌린 채 오르내렸다. 불가능해. 이건 노골적인 도발이나 다름없어. 주먹이 난간을 내리쳤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어둠을 깨트릴 듯 울렸다. 그의 눈은 뼛속까지 시리도록 붉게 충혈되었다. 임서연,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